안녕하세요. 세연에 빠지다의 DJ 민영입니다. 오늘도 두 가지 사연 준비되어 있으니 재미있게 들어주시고요. 구독과 좋아요 버튼도 꾹 눌러주세요. 그럼 오늘의 사연 함께 시작해볼게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저는 부모님 사이가 워낙 안 좋은 경우였어요. 친가 쪽에 잘 살았고 반면에 외가 쪽은 형편이 어려웠습니다. 집안 수준의 차이 때문이었을까요? 사랑만 믿고서 서로만 보고서 결혼하셨던 저희 부모님은 결혼 생활 도중에 사고방식의 차이 때문에 많이 고전하셨어요. 태어나고 자란 환경이 달랐기에 그것으로 인한 차이는 쉽게 극복할 수 있는 게 아니었나 보더라고요. 이래서 사람은 서로 비슷한 환경에 상대하고 결혼을 해야 편하다는 말이 있는가 봐요. 사실 그렇다고 하더라도 서로를 배려하고 위하고 양보하는 자세만 있었다면 어떻게든 난관을 이겨나갔겠지만 저희 부모님께서는 해당이 안 되었던 것이겠죠. 부모님은 양가의 반대를 뒤로하고 결혼하셨던 분들이에요. 그래서 양가 어른들이 저희 부모님을 바라보는 눈초리가 내내 곱지 못하였죠. 지지를 계속 얻지 못했습니다. 아버지가 1남 3녀 중에 유일한 아들이신 분이거든요. 그리고 친가는 워낙 아들을 우선시하는 가풍이 있었고요. 내가 일찍부터 우리 아들 좋은 집 아가씨라든지 그게 아니면 많이 배워서 고상하고 지적인 인물하고 결혼시키려고 했었어. 에이, 근데 어디에도 해당되지 않는 그런 며느리를 맞을 줄 상상도 못했네. 친어머니께서는 저희 엄마를 당연하다면 당연하게 처음부터 무척이나 마음에 안 들어 하셨습니다. 집안이 좋은 것도 아니고 돈이 있는 것도 아니고 가방끈이 길거나 하면 모르겠는데 그것도 아니면서 특별히 잘난 구석도 없었거든요. 친할머니의 눈에 비친 저희 엄마의 모습은 그야말로 빵점짜리 며느리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기함을 하셨으나 결국에는 자식 이기는 부모 없다는 말처럼 결혼을 강력하게 고집하시는 아버지의 뜻을 꺾지 못하셨던 거예요. 외가는 또 외가 나름대로 엄마가 집안 수준 차이 나는 사람하고 결혼하겠다고 그러니 난리였고요. 그 집안에서 널 반기지도 않는데 너는 왜 구태여 그런 가시밭길을 걸으려고 해? 사람은 뭐든 자기 분수에 맞게 살아야 되는 거야. 그래야 마음 편안하고 행복한 거야, 이거사. 너 잘 생각하고 결정해야 돼. 외할아버지께서는 안 봐도 앞날이 뻔하다고 여기시며 엄마에게 이 결혼을 하지 말라고 몇 번이나 말씀을 건네셨다고 해요. 그러나 당시 엄마의 귀에는 아무것도 들리지 않았던 것입니다. 뭐에 홀린 것처럼 그저 머릿속에는 아버지와 꼭 결혼을 해야 한다는 생각밖에는 없었다고 하네요. 이렇듯 양가의 여론이 좋지 못한 상황에서 억지로 강행하여 결혼을 하게 되었는데 그러고 나서 아버지가 좋은 모습을 보이며 잘 사시지 못했거든요. 솔직히 친가에서 아버지보다 고모들이 생김새만 딱 보아도 더 눈빛들에 힘이 들어가 있어요. 아버지는 어딘가 한량스러운 그런 분위기를 풍기시는 분이고요. 그런 분이 당시에는 나이도 젊으셨으니까 한마디로 나이를 허먹어서 철이 없는 분이셨죠. 처자식을 책임지며 늠름한 가장으로서의 모습을 보이셔야 할 아버지가 되려 더더욱 함심한 행보를 보이시는 것에 친할아버지께서는 상심이 너무 크셨던 나머지 어느 날 뒷목 잡고 쓰러지셨습니다. 아들놈을 아주 잘못 키워도 한참 잘못 키웠어. 정신 차릴 거라고 믿었었는데 이제는 가망도 없어 보이는구나. 자기 처자식도 제대로 돌보지 못하는 저딴 놈이 어떻게 희망이고 미래가 있어. 다 끝난 거야. 끝났다고. 하다 이제는 아버지가 노름판을 기웃거리기까지 하셨던 그런 무렵에 벌어진 일이었어요. 친할아버지께서는 쓰러지신 이후로 건강에 직격탄을 맞으셨고요. 점점 더 악화만 되어가셨고 회복세는 꿈도 못 꾸었습니다. 당신의 아들이 원망스럽다고 하시며 몸져 누우신 친할아버지를 바라보시는 동안 친할머니의 속에 열불이 타오르고 있었죠. 크게 분노하신 나머지 친할머니께서는 이제 당신의 아들로부터 등을 돌리고 사시겠다 선언까지 하고 마셨어요. 친할머니로 하여금 못난 아들 쳐내고 원흉인 며느리하고도 선을 딱 그어라. 이렇게 행동하시도록 옆에서 열심히 부추긴 존재들이 있었으니 그분들이 바로 제 고모들이었습니다. 뒤에서 고모들이 그런 공작까지 벌이고 있는데 저희 엄마가 뭘 어떻게 당해내실 수 있었을까요? 그저 팽하면 팽하는 대로 팽 당하셨고요. 원망의 화살이 날아오는 대로 그걸 맞고 쓰러지시는 것밖에는 하실 수 있는 게 없었습니다. 결혼 생활에서 돈과 사랑 둘 중 어떤 것이 더 중요할까요? 결혼은 사랑을 가장 큰 전제로 하는 행위죠.
그러나 확실한 건 돈이 없으면 살기 힘든다는 것입니다. 이상과 현실은 언제나 다른 법이잖아요. 사랑이 이상이라면 돈은 현실이었습니다. 잘 사는 쪽인 친가의 외면을 받게 되자 그것만으로도 저희 집은 어려워졌습니다. 우선 아버지가 마음을 전혀 다잡지 못하셨고요. 그로 인해 엄마도 더더욱 힘들어 하셨죠. 두 분의 입에서는 언제나 돈 타령이 흘러나왔습니다. 그놈의 돈이 사람을 얼마나 예민하게 만들고 또 비참하고 처절하게 만드는지 저는 부모님의 날이 선 대화들 덕분에 아주 어렸을 적부터 깨우쳤었네요. 결국 제가 9살이 되었을 때 부모님이 따로 살기 시작하였습니다. 별거 생활이었고요. 이듬해 아예 이혼을 하셨습니다. 저는 친오빠가 한 명 있었는데요. 저보다 7살이나 많았어요. 나이 터울이 좀 있죠. 부모님이 이혼하시고 나서 오빠가 아버지와 살았습니다. 저는 엄마와 살았고요. 이혼하신 뒤 그리 얼마 지나지 않아 아버지는 새로 어떤 분을 만나기 시작하신 것 같았어요. 얼핏 그런 이야기가 들려오자 외할머니께서는 당장에 눈이 휘둥그레져 지금 이럴 때가 아니라며 하루라도 더 빨리 서둘러서 재혼을 하는 게 좋지 않겠냐며 그때부터 엄마를 들들 볶으셨어요. 아버지 쪽에 소식이 들려오자 괜히 마음이 조급해지면서 엄마의 재혼 문제를 빨리 서두르는 게 좋겠다는 판단이 드셨던 모양입니다. 더 늙기 전에 승부파야지. 네? 승부라뇨? 엄마는 대체 무슨 승부를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야 이거사, 여자는 나이가 경쟁력이고 생명력이야. 하루라도 더 젊을 때 남자 새로 만나야 돼. 너 정신 똑바로 차려, 알았지? 외할머니께서는 진작에 안 될 것 같아서 반대했던 그딴 결혼생활 따위는 없었던 것으로 당신은 이미 그렇게 생각을 하고 계신다고 하며 엄마에게 새로 남자를 만나 새로 가정을 꾸리는 것에 집중하라고 목소리를 높이셨습니다. 엄마는 내키지 않는다는 표정으로 한숨을 푹푹 쉬고 다니셨고요. 그리고 제가 마음에 걸린다는 듯 재혼 이야기가 나올 때마다 자꾸만 저를 쳐다보셨어요. 저는 그런 시선을 받는 것만으로도 부담스러웠던 것 같아요. 마치 제가 엄마의 새 출발에 있어서 걸림돌이라는 낙인이라도 그때마다 찍히는 기분이었거든요. 저의 그런 느낌은 완전히 착각이 아니었나 봅니다. 외가에서는 여자가 남자를 잘 만나서 기대고 의지하며 사는 게 선택이 아닌 필수라고 하며 계속 엄마의 재혼을 추진하였어요. 그러면서 저는 내쳐졌어요. 엄마가 재혼을 하셔야 하는데 저의 존재가 걸리적거린다면서 외할머니께서 유독 저를 싫어하셨거든요. 변변하지 않은 외가의 형편에 저를 도맡아 키우기도 부담스럽다고 하셨고요. 그 결과 저는 친가로 보내셔서 친할머니와 함께 지내게 되었습니다. 어쩌다 보니 그렇게 되더라고요. 친할아버지께서는 돌아가신 뒤였고요. 저는 중학교 입학 직전부터 친할머니와 살게 되었습니다. 당연히 그걸 제가 원해서 그렇게 된 건 아니었고 순전히 어른들의 사정으로 그리고 어른들의 결정으로 그렇게 되었으며 저는 거부할 엄두도 못 낸 채 그냥 따랐을 뿐이었습니다. 오빠는 대학생이라 바빴고 자기만의 생활을 독립적으로 이미 하고 있었어요. 아버지는 대관절 어디에서 뭘 하고 지내시는지 그때부터 제가 알 일이 없었고요. 엄마는 등 떠밀려 재혼을 하신 상태였죠. 이게 다 무슨 상황일까 싶었고 저희 집처럼 이렇게 개판으로 돌아가는 집이 또 있을까 궁금했습니다. 저는 매일같이 눈칫밥을 먹으며 지내야만 했는데요. 하필 사춘기 나이였기 때문에 저는 더욱 예민하고 고심해졌던 것 같아요. 이래나 저래나 결국 친할머니께서 저를 허락해주시고 받아주신 것이었기 때문에 제가 같이 살 수 있었으므로 고모들은 이 부분을 무척이나 못마땅하게 여겼습니다. 저 때문에 고모들이 친할머니와 감정적으로 자주 싸우고 다투는 모습을 보게 되어 마음이 불편한 따름이었네요. 엄마도 정말 이러시는 거 아니에요. 너무하잖아요. 이러다가 결국에는 돌아가실 때 아들한테만 재산 다 물려주겠다고 하실 건 아니죠? 고모들은 단단히 화가 나 있었습니다. 지금까지 효도는 딸들이 다 해왔고 부모 속 한 번 크게 안 썩이고 사고 한 번 안 치며 조용히 잘 살아왔건만 온통 자기 멋대로인 아들이 옛날에 대우와 편애를 받았던 것으로도 모자라서 그 아들이 싸질러 놓은 똥을 집에 끌어안고 수습하는 꼬라지가 너무나도 보기 싫다는 이야기였습니다. 고모들이 표현하는 똥이라는 것은 바로 저를 지칭하는 것이었고요. 아버지가 싸질러 놓은 똥으로 비유되는 존재가 저라는 것에 사춘기 나이에 얼마나 충격을 받았고 상처를 받았는지 몰라요. 하지만 고모들은 친할머니의 딸들이었고 미운 오리 새끼인 제가 넘볼 수 있는 위치가 아니었습니다.
저는 한없이 그저 더더욱 눈치나 보며 땅굴을 파는 수밖에 없었네요. 고모들은 저를 향해 집안의 재산을 한 푼도 탐내지 말라고 엄포를 놓으시기도 했었어요. 너 혹시나 착각하지 마라. 네 몫은 없어. 너 걷어주고 먹여주고 입혀주고 이러는 것만으로도 너는 감지덕지인 줄 알아. 감사한 줄 알고 매사에 겸손하란 말이야. 알았어? 항상 주제 파악 잘하고. 고모들은 제가 거슬려서 미치겠다는 당신들의 심정을 숨길 신용조차 안 하셨고 눈빛과 말투로 전부 드러내셨습니다. 노골적으로 누군가로부터 미움을 받는다는 건 정말 괴롭고 힘든 일이었어요. 아무리 의연해지려고 해봐도 마음 먹은 것처럼 되지를 않았죠. 괜찮은 척을 하는 것조차 너무 힘들었어요. 차라리 고모들이 아예 친할머니와 심각하게 싸우고 사이가 틀어져서 서로 안 보고 살게 되면 좋겠다고 그런 기도를 속으로 할 정도였죠. 하지만 야속하게도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았고요. 고모들은 꾸준히 친할머니께 안부를 전해왔으며 종종 찾아오시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저는 집에 고모들이 와 있을 때면 한 공간에 있는 것도 불편해서 일부러 계속 밖에 있었어요. 정처 없이 길을 떠돌다가 한참 만에 집에 돌아갈 때도 있었고요. 어머나, 너 이제 오니? 뭐 하다가 이제 와? 이런 늦은 시간에. 아, 고모 계셨어요? 그게 오늘 학원이 좀 늦게 끝나서요. 고모들이 이미 가신 줄 알았다가 집에서 맞닥뜨리면 심장이 바닥까지 내려앉는 기분이었습니다. 우물쭈물 억지로 핑계를 대고 나면 오만 잔소리가 날아들었댔죠. 학원비가 얼마냐, 학원은 어디 동네로 다니냐, 너 성적 얼마나 나오냐, 목표 대학은 어디냐, 지금 용돈은 얼마 받냐, 이런 질문들은 제 숨통을 조여왔습니다. 고모들은 망설임 없이 저를 애물단지라고 칭하였어요. 얘가 보니까 서울대 갈 머리도 아니라서 공부 쪽으로 기대하긴 글렀어. 돈만 잡아먹는 괴물이지. 완전 민폐덩어리가 따로 없어. 제가 남의 집에도 아니고 당신들의 친조카인데 어떻게 말을 그렇게 무정하게 하실 수 있냐고 그렇게 따져먹고 싶은 것이 본심이었으나 매번 꾹 참았습니다. 저는 얹혀 사는 입장이었고 민폐만 끼치는 존재였는데 성질머리까지 더러우면 큰일 날 것 같아서요. 쫓겨나기라도 하면 그때는 정말 막막해지는 것이었습니다. 저를 받아주신 친할머니를 실명시켜드리는 것도 무서웠고요. 그래서 착하고 조용하기라도 해야겠다는 일념하에 그렇게 굴었어요. 고모들이 친할머니와 감정적으로 그렇게 다투면서도 왜 자꾸 왕래를 이어가는 건지 저는 원망스러운 궁금증을 품었는데요. 그 이후로 머릿속에 자연스레 돈이라는 글자가 떠오르더군요. 더 구체적으로는 친가 집안의 재산 말입니다. 그 재산 때문에 고모들이 그러시는 것 같았어요. 그런데 저는 친할머니께서 돈을 잘 쓰시는 걸 본 적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잠시나마 집안의 재산도 썩 그렇게 마땅히 없는데 고모들이 괜히 가장스럽게 호들갑을 떠는 것인가 싶기도 했었는데요. 상황이 돌아가는 걸 가만히 살펴보니 친할머니께서 일단 재산을 쥐고 계시는 것은 맞는 것처럼 보이더군요. 고모들과 또 한 번 말다툼을 벌이셨던 친할머니께서 어느 날 돈 이야기를 하시며 절대 못 준다고 그러셨거든요. 내가 죽어서 두 눈두덩이에 흙이 덮이기 전에는 절대 그 돈 못 줘. 그렇게 되기 전에는 나한테 재산 같은 건 없다고 생각하고들 살아라. 먹고 죽을래도 돈 같은 거 없으니까 하여간 그런 줄 알아. 생각에 아주 완고하신 것 같았습니다. 친할머니께서는 일절사치를 안 부리셨어요. 제가 아주 어렸을 때보다 나이가 더 드시면서 더더욱 지출을 줄이시는 것 같은 느낌이었습니다. 정확히는 친할아버지께서 돌아가신 이후 그렇게 노선을 정하신 모양이었는데요. 돈 문제 때문에 학을 떼셔서 일부러 자린고비처럼 지내시는 듯 하였습니다. 자꾸만 집안에서 돈, 그놈의 돈 이야기가 나올 때마다 저는 자동으로 움츠러드는 것 같았어요. 저는 돈 한 푼 안 벌면서 축내기만 하는 입장이었으니까요. 학생이고 미성년자라서 당연히 어쩔 수 없는 문제였지만 이상하게 저는 마음이 편하지 않았고 매번 좌불안석으로 눈치가 보였습니다. 고모들이 하도 저를 못마땅하게 바라봐서 더욱 그렇게 되었나 봐요. 게다가 제가 고등학교에 다니고 있었을 때 엄마가 이혼을 하셨거든요. 두 번째 이혼이었죠. 그 소식에 친할머니께서는 오만상을 쓰시며 한숨을 크게 내쉬셨는데요. 고모들은 한동안 저희 엄마 이야기로 열심히 입을 움직이셨는데 내용은 전부 욕밖에 없었습니다. 엄마를 흉보는 흐름은 자연스레 그 딸인 저 또한 욕하는 것으로 대부분 그렇게 이어졌었고요. 제 고개는 더더욱 아래로 처박히게 되었죠.
불행하고 안타깝게도 엄마는 재혼했던 아저씨한테 맞고 사셨던 모양이었습니다. 그 아저씨는 사람 때린 것도 모자라서 바람까지 피웠다고 하네요. 한마디로 인간 말종이었던 거죠. 비록 당신이 맞고 사셔도 꾹 참으셨던 엄마는 그 아저씨가 불륜을 저지르는 바람에 이혼을 당하시게 되자 망연자실하셨어요. 이렇게 될 줄 알았다면 내가 왜 미련하고 멍청하게 참고만 살았을까? 이혼을 또 해선 안 될 거라는 생각에 그저 꾹 참고 견디는 게 능사라고 여겼는데 전부 부질없었구나. 내가 천하의 바보였고 어리석었어. 지난 날이 후회된다. 내 인생을 어디서 보상받을 수 있을까? 누가 내 아픔과 억울함을 알아주기나 할까? 엄마의 두 번째 이혼으로 외가는 초상집 분위기가 되었고요. 엄마는 너무 힘들어하시며 이모에게 하소연을 늘어놓으셨다고 합니다. 그러나 이모는 엄마의 괴로움을 감당하기 벅차다고 하시며 처음에는 들어주고 맞춰주는 척 하시다가 이내 슬그머니 발을 빼고 마셨어요. 한동안 이모는 연락두절 상태로 지내셨어요. 엄마의 문제로 골치 아픈 상황을 같이 겪기는 싫다는 뜻이었습니다. 외할머니께서는 화병에 걸려 알아 누우셨고요. 저는 그때 제가 할 수 있는 거라고는 숨죽여 가만히 있는 것과 공부뿐이었습니다. 그나마 학교에서 하루 종일 시간을 보내는 고등학생이라 다행이라는 생각을 몇 번이나 했었네요. 집에서 친할머니를 마주치는 그 짧은 시간도 당시에 저에게는 부담이었던 것 같아요. 무슨 소리를 들을지 겁이 났습니다. 혹시나 고모들을 마주칠까봐 주말에도 눈을 뜨는 대로 후다닥 준비를 마치고 독서실이나 도서관으로 향했었죠. 그렇게 고등학교 생활이 끝날 때까지 집에서는 거의 잠깐 잠만 자면서 그렇게 지냈던 것 같습니다. 그랬던 제가 재수 생활은 꿈도 꿀 수 없었죠. 대학은 무조건 한 번에 가야 했었는데요. 그럭저럭 괜찮은 대학교에 합격할 수 있었습니다. 할머니께서는 저에게 수고 많았다고 하시며 흔쾌히 등록금을 내주셨었죠. 그리고 고모들은 이제 성인이 되었으니 저보고 집을 나가서 살라고 입을 모으셨어요. 설마 계속 빌 붙어서 지낼 건 아니지? 생활비는 받아서 쓴다고 해도 사는 것만이라도 나가서 살면 안 되겠니? 네 오빠는 대학생 되자마자 그렇게 지냈잖아. 너도 그렇게 해야지. 지금 생각해보면 서럽게 짝이 없는 고모들의 그런 언행을 제가 일방적으로 참기만 해야 했다는 것이 어처구니가 없네요. 하지만 당시에는 그저 입을 꾹 다무는 수밖에 없었어요. 저도 나가서 살 수만 있다면 그것이 최선이라고 여기고 있었기에 당장 자취생활을 시작했습니다. 할머니께서는 나이도 어린 여자애가 혼자서 어떻게 살겠냐며 걱정하셨지만 당시에 저는 그게 어느 정도 가식일 거라고 여겼던 것 같아요. 그저 빈말로 그렇게 말씀을 건네신 것 뿐이라고 여겼던 것이었죠. 얼떨결에 떠맡다가 꽤 오래 감당하고 있어야 했던 짐, 그게 바로 친할머니에게 저라는 존재였을 텐데 제가 눈치껏 사라져 드리는 게 좋을 것 같더라고요. 양심적으로 구는 게 맞을 것 같았어요. 그래서 자취생활을 바로 시작했었고 전공이 같은 한 살 위 언니하고 학교 인터넷 게시판을 통해서 알게 되어 같이 룸메이트 생활을 하며 돈을 아낄 수 있었습니다. 금전적인 지원은 처음 자취생활을 시작했던 그때만 받았던 듯 싶네요. 그 이후로는 알아서 생활비를 벌어서 지냈어요. 닥치는 대로 아르바이트를 했고요. 그런 생활에만 몰두하면 성적 관리가 안 되니 남은 시간에는 학교 열람실에 처박혀서 지냈습니다. 게다가 열심히 대학 생활을 하고 있던 저에게 엄마가 연락을 해오셨어요. 우리 딸 잘 지내지? 왜 이렇게 보고 싶은지 모르겠다. 생각만 해도 그냥 막 눈물이 날 것 같아. 저를 생각하시는 것만으로도 눈물이 난다고 하시며 제가 너무 보고 싶다고 그러셨습니다. 다른 사람도 아니고 저희 엄마인데 그렇게까지 말씀을 하시니까 솔직히 한편으로는 어이가 없다가도 무시가 안 되는 거예요. 너무 피곤한 일상 가운데서도 엄마를 만났었죠. 그런데 엄마의 상태가 좋지 못한 게 제 눈에 딱 보여 가슴이 아팠어요. 엄마는 잘 웃으시며 이야기를 하시다가도 갑자기 힘이 쭉 빠진 모습으로 스스로를 비하하는 욕을 중얼거리셨고요. 만약에 당신이 갑자기 이 세상을 떠나게 되더라도 제가 너무 많이 놀라거나 슬퍼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소리를 거듭하셨습니다. 그 모습을 보니까 제가 불안해지더라고요. 엄마의 정신 상태가 온전하지 못하다는 게 너무 잘 느껴졌어요. 그래서 고민하다가 외할머니께 직접 연락을 드렸어요. 그랬더니 외할머니께서 딱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힘든 걸로 따지면 내가 제일 힘든데
내가 제일 속상하고 내가 제일 괴롭고 내가 제일 죽을 맛인데 너는 이런 할미한테 웬 소리를 하는 거니? 그런 말씀을 하시니까 제가 말문이 자동으로 막혔습니다. 그렇다고 하시는데 거기다 대고 제가 뭐라고 말씀을 드리겠나요? 엄마가 그동안 의지할 곳 하나 없이 심적으로 방황을 크게 하시며 너무 힘드셨겠구나 싶어 제가 잘 돌봐드려야겠다는 마음을 먹게 됐었죠. 저라고 해서 그게 달가웠던 건 아닙니다. 저야말로 제 코가 석자였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너무 힘들었어요. 하루 24시간이 부족했고 몸이 10개라도 지칠 지경이었습니다. 그런 저의 일상에 엄마라는 제가 돌보고 신경을 써야 할 존재까지 끼어드니까 이제는 아예 죽을 맛이었죠. 그냥 정신력으로 이를 악물고 버텼던 것 같아요. 그러는 수밖에 없었으니까요. 그때 하루하루를 너무 악착같이 지냈기 때문에 저는 대학 시절을 회상하면 별다른 캠퍼스 추억 같은 게 없어요. 피곤해서 사람들이 많이 지나다니는 도서관 건물 앞에 벤치에서 코를 골며 잠들었던 일화라든지 새벽까지 열람실에서 공부를 하다가 코피가 나서 화장실로 달려가던 도중 넘어졌던 일화라든지 그런 것들밖에는 이렇다 할 일도 없었죠. 죽어라 노력해서 졸업까지 무사히 했었고 쉬면 안 될 것 같아서 무작정 빠른 취업부터 했었습니다. 그때도 왠지 친할머니나 고모들의 눈치가 보였던 것 같아요. 고모들이 제 쪽을 주시하면서 혹시나 집안의 원조를 바라는 건 아닐지 감시하는 기분이 계속 들었기 때문입니다. 습관적으로 억눌려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즉각 취업을 했었고요. 그러고 나서 입사 한 달 뒤 첫 월급을 받았었는데 기쁘고 성취감이 들다기보단 되게 허무하고 머리가 멍해지더라고요. 속으로 내가 왜 취업을 했고 내가 왜 이러고 살지? 내가 원하는 건 뭐지? 돈을 많이 버는 건가? 벌어서 근데 뭘 어쩔 거지? 이런 질문들만 끊임없이 들어 괴로웠던 것 같아요. 마음의 병을 앓고 계시는 엄마에게 의지할 수도 없고 내가 더 이상 짐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그 압박감이 제 스스로의 목을 조르고 있었던 걸 그때 깨달았습니다. 저 같은 사람은 함부로 연애를 하고 결혼을 꿈꾸면 안 될 것 같았어요. 나 같은 사람은 누구 만나서 결혼해봤자 잘 살기는 진작에 글렀을 거야. 좋은 조건의 사람 운 좋게 만나서 결혼한다고 해도 결국 엄마와 같은 꼴이 되겠지. 엄마의 전철을 밟을 게 틀림없어. 많이 지쳐버렸던 저는 꽤나 비관적인 자세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부모님의 이혼 이후 거의 소식을 주고받지 않으며 지냈던 친오빠였는데요. 그런데 신기하게 오빠도 결국 저와 비슷했던 모양이더라고요. 외국으로 아예 떠난다는 연락을 받게 되었어요. 살면서 겪어온 이런저런 상황에 질리다 못해 아예 이 나라를 떠버리고 싶다는 생각을 진작부터 해왔다고 하더라고요. 비록 친밀한 남매 사이는 아니었으나 같은 환경을 공유했다는 것만으로도 동질감이 느껴져서 그제서야 비로소 오빠가 가깝게 느껴졌던 순간이었네요. 연락을 주고받자며 약속을 했었고 각종 연락처를 그때 교환했었고요. 오빠가 혼자서 몰래 여러가지 준비를 해왔다가 외국으로 홀연히 떠나버리자 아버지도 그것에는 충격을 받으신 모양이었습니다. 이놈의 망할 집구석 때문에 내가 내 아들하고 정상적으로 지내지도 못했어. 그런데 희한하게 화살을 집안에게 돌리시더군요. 집안이 이상해서 오빠가 떠난 거라고 하였습니다. 아버지는 그동안 사실혼 관계에 있는 아주머니와 지내오신 바였어요. 그러면서 오빠는 뒷전이었습니다. 그러셨던 주제에 아들에게서 아버지 대접은 받고 싶었던 모양이더라고요. 그게 깨지니까 괜히 분해서 애먼 곳에 화살을 돌리셨던 것이었죠. 그리고 고모들은 폭발하였습니다. 본인이 똑바로 안 해놓고 여태까지 한 번이라도 똑바로 살아본 적이 있었어? 자기 아들 자기가 등한시해놓고서 왜 애먼 사람들을 잡아? 그러면서 그때 고모들이랑 아버지가 대판 싸웠습니다. 그동안은 똥이 더러워서 피하지 무서워서 피하는 것은 아니라는 식으로 고모들은 아버지를 무시했었고 아버지 또한 고모들을 모른 척 했었거든요. 그런데 이때 제대로 맞붙은 것이었죠. 당연히 쪽수가 많은 쪽이 우세할 것처럼 보였으나 아버지에게는 우군이 있었습니다. 바로 친할머니 말입니다. 자식 문제로 골머리 앓고 있는 사람한테 너희는 그러고 싶니? 너희들은 어쩜 그렇게 매사에 냉혈하니야? 평생 그 모양이구나. 고모들에게 일침을 놓으셨습니다. 그러자 고모들이 굉장히 기가 막혀 하시며 절대로 아버지 같은 한심한 인물이 집안의 재산을 밖에 두진 않을 테니 두고 보자는 말씀들을 남기셨어요. 재산 이야기가 나오니까 그때 아버지가 발끈하셨고요.
그러면서 고모들과 2차전을 벌이셨고 완전히 사이가 틀어져 버렸습니다. 그런데 저는 어쨌거나 아버지의 자식이었고 그러면서 아버지로부터 완전히 잊혀진 자식처럼 여겨지며 친할머니와 7년간 살기도 했던 그런 존재였고요. 그러니까 집안에서 제가 되게 애매한 위치였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저는 늘 그랬듯이 조용히 숨죽이고 있는 게 능사라고 여기며 가만히 있었습니다. 아무 소리도 안 했고 아무 참견도 안 했어요. 여전히 돈 달라는 요구도 안 했고요. 제 힘으로 알아서 살았습니다. 그런데 상황이 공교롭게 돌아가더군요. 고모들의 자식들이 마치 짠 것처럼 연이어 줄줄이 사고들을 쳐댔고 각자 안 좋은 일들이 벌어졌거든요. 하나의 경우를 가져와 보자면 아니 밤중에 뺑소니 사고를 치고 달아나다가 경찰에게 붙잡혀서 인터넷 뉴스에 나오기도 했었습니다. 정말 별별 일들이 놀라울 정도로 계속 터졌고 고모들은 다들 난리가 났죠. 그러면서 당연히 전부 날이 섰고 예민해진 가운데 돈 이야기가 또 나왔어요. 친할머니와 그 과정에서 고모들이 크게 싸우기도 했습니다. 이제는 그냥 친할머니께서 돌아가실 때만 기다렸다가 그때 돈을 받겠다며 그런 소리들을 고모들이 공공연히 하시기도 하였는데요. 아버지는 정식으로 재혼을 하시겠다고 했다가 혼인신고를 앞두고서 바람을 피우시는 바람에 상대 아주머니한테 고소를 당하니 마느니 하면서 상황이 복잡하고 시끄러워졌고요. 한마디로 바람잘 날 없는 집안이었습니다. 외국에 훌쩍 떠나버린 오빠가 부러워질 수밖에 없었네요. 저는 그냥 하루하루를 지겹고 힘들어도 억지로 버티면서 살았어요. 일을 다니면서 엄마를 신경 쓰는 일상이었고요. 엄마는 차차 상태가 좋아져서 제법 보람도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이모가 귀농을 하시겠다고 그랬어요. 특수 작물을 키우면서 앞으로는 시골 생활을 하겠다나 뭐 그런 이야기였는데 특이한 점은 저희 엄마와 함께 가고 싶다는 뜻을 이모가 밝히셨다는 것입니다. 전에는 내가 신경을 많이 못 써줘서 그게 미안했고 내내 마음에 걸렸어. 항상 그 점이 살면서 미안하더라. 이모가 힘드셨을 때 외면하였던 것이 이모는 계속해서 마음에 걸리셨던 거예요. 그래서 물 좋고 공기 좋으며 평화로운 시골 생활을 같이 하며 안정되게 사는 것이 어떻겠냐는 제안을 엄마에게 이모가 진지하게 주셨던 것입니다. 이모가 진실된 마음으로 그렇게 물어보시는 것을 아시고서 엄마도 고민을 많이 하셨고요. 그러다가 결국 지금까지와는 다르게 살아보자는 결심으로 용기를 내시고 엄마는 귀농길에 같이 가시는 것으로 정하였습니다. 엄마가 시골에 가게 되셨을 때 저는 안도의 한숨이 나왔어요. 동시에 후련하기도 했어요. 기분이 이상하기도 했던 것 같아요. 말로는 표현이 안 되는 허무함이라고 해야 할까요? 그런 기분이었습니다. 가슴 한구석이 뻥 뚫린 것만 같아서 참 이상했네요. 그런 저를 눈치채셨던 것인지 시골로 간 지 며칠 지났을 때 엄마가 저와 통화를 하시며 물어보시더군요. 혹시 아직 결혼을 할 마음이 없냐고 말입니다. 곁에 누군가 의지되는 사람이 있고 마음을 나눌 상대가 있어야 좋을 것 같다면서 제가 결혼을 하면 참 좋겠다고 하셨어요. 당신은 저로 인해 회복이 많이 되어 좋아졌지만 반대로 저는 당신으로 인해 더 힘들게 희생하며 지난 몇 년을 보낸 것 같아 마음이 편하지 않다고 하셨어요. 그렇게 엄마는 우는 목소리를 내시기도 하였습니다. 저는 습관적으로 결혼 생각이 없다고 말씀을 드렸다가 엄마가 저에게 그게 진짜 네 본심이냐고 물어보셨을 때 갑자기 목구멍에 뭐가 걸린 느낌이 들었어요. 당연히 결혼 생활에 자신이 없어서 엄두조차 안 난다고 그렇게 딱 대답을 드리려고 했는데 그 순간 말이 입 밖으로 안 나갔습니다. 우물쭈물 망설이게 되더라고요. 사실은 제 마음속 깊은 곳에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 가정을 이루고 싶다는 그런 바람이 숨겨져 있었나 보더라고요. 제가 그걸 일부러 애써 외면하며 살아왔던 것일 뿐이죠. 이런 스스로를 마주한 다음부터는 저도 용기를 내보기로 했던 것 같아요. 엄마가 인생에서 다른 풍경을 찾아 시골로 가신 것처럼 저도 다른 일상을 맞이하려면 지금까지와는 다른 발걸음을 해야 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작정을 하고서 누군가를 만나보려고 했는데 그게 생각처럼 쉽지가 않았어요. 이 남자를 만나도 저 남자를 만나도 이상하게 마음이 설레지가 않더라고요. 제 자신이 너무 이상한 사람인가 싶어서 엄마에게 이런 제 문제를 털어놨었는데요. 엄마는 놀랍게도 무조건 저를 지지해 주셨어요. 아니야, 급할수록 돌아가려고 하잖아. 굳이 성급하게 끌리지도 않는 남자 보며 애쓸 필요 없다. 그래도 엄마는 제가 이왕이면 하루라도 빨리 결혼하길 바라시는 거 아니에요?
못난 이 엄마 팔자 네가 닮을까봐 그게 걱정일 뿐 결혼은 얼른 했으면 좋겠지. 그치만 진짜로 사랑해서 결혼하더라도 너 죽고 나 죽고 하는 게 결혼 생활이야. 그럴 판국에 진짜 사랑도 아닌 것 같은 그런 남자하고 결혼하려고 애쓸 필요가 그게 없다는 거지. 그건 시작부터 불행으로 덮어놓고 가자는 얘기거든. 엄마가 진지한 목소리로 해주신 말씀에 제가 안심이 됐었네요. 그리고 어느새 엄마에게 상담을 하고 도움을 받는 제 자신을 발견할 수 있어 그 점이 놀랍고도 좋았습니다. 낯선 시골 생활이긴 해도 이모와 더욱 티격태격 싸우기도 하지만 어쨌든 피를 나눈 친자매이기 때문에 결국은 돌고 돌아 화해를 하며 그렇게 지내며 차츰 서로 인정하고 양보하는 법을 배우고 있다고 엄마는 그런 근황을 전해주기도 하셨어요. 시골 생활이 풍족함과는 거리가 멀었지만 적어도 마음의 풍요는 찾으신 것 같아 저는 그게 흐뭇하더라고요. 그렇게나 작정을 하고서 상대를 찾을 때는 안 만나지던 인연이 마음을 놓고 나서 편하게 지내니까 알아서 다가오더군요. 신기한 일이었어요. 저보다 2살 많은 남자였고 또래라서 대화가 처음부터 정말 잘 통했답니다. 만나고 1년 됐던 해에 결혼 이야기를 처음 나누게 됐을 때 그때부터 차근차근 미래를 약속해 나갔어요. 얼굴에 구김살이 없는 사람이었죠. 마치 세상의 풍파를 겪어본 적 없는 것처럼 보일 때도 있었는데요. 저는 그런 점이 마음에 들었고 그늘 한 점 없이 해맑은 면을 보면서 부럽기도 하고 닮고 싶다는 생각도 했었어요. 예비신랑 또한 저를 보며 본인한테 없는 부분을 신기해하였습니다. 제가 대학을 다니는 동안 그렇게나 많은 아르바이트를 해봤다는 사실을 처음에는 안 믿으려고 했었네요. 몸이 여러 개도 아닌데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그 많은 아르바이트를 다 해봤는데 그 성적 유지하면서 졸업까지 했었다고? 와, 말이 안 된다. 이건 진짜로 인간 승리라고 생각해. 대단하고 존경스럽기까지 하다. 나는 누가 나한테 돈 주면서 그렇게 살아보라고 해도 못할 것 같거든. 더군다나 20대 초반의 나이에 인내심이 없어서 불가능한 일이지. 예비 신랑은 살면서 아르바이트를 해본 건 딱 한 번뿐이라고 하더군요. 그것도 생판 모르는 곳이 아니라 사촌 형이 소개시켜준 일자리였다고 그랬어요. 소개를 들어갔던 거니까 아무래도 적응하기도 편하고 여러 가지로 매장에서 편의를 봐주기도 했었다고 하네요. 역시나 저도 살면서 종종 느낀 바였지만 인맥만큼 유용하고 고마운 것은 없더라고요. 이런 것만 봐도 느껴지지만 예비신랑과 저는 결이 다른 사람이었습니다. 살아온 궤적이 완전히 달랐어요. 특히나 저는 가정 환경이 평범하지 않았잖아요. 예비신랑은 너무나도 평범한 가정 안에서 살아왔더라고요. 이런 차이가 있었죠. 그래서 저는 상반된 환경에서 살아온 저희 부모님이 끝내 결혼 생활을 잘 해내지 못하셨던 점이 생각나서 예비신랑과 제가 결혼해서 잘 살 수 있을지 걱정이 되기도 했었답니다. 결혼하고 싶은 마음이 있는 것과는 별개로 존재하는 걱정이었어요. 하지만 뭐든 직접 부딪혀봐야 아는 것이라는 믿음으로 예비신랑과 결혼하겠다는 마음을 돌리지 않았고요. 양가에 결혼하겠다는 뜻을 전하게 되었습니다. 엄마는 너무 잘됐다며 기쁘다고 해주셨고 아버지에게는 말씀을 드리려고 했다가 끝내 망설였고 더 나중에 알려드리는 쪽으로 정했습니다. 오빠한테도 연락해서 결혼할 것 같다고 말했고요. 그리고 친할머니께도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자 저를 무척 대견해 하셨습니다. 잘해준 것도 하나 없는데 너는 네가 알아서 뭐든 잘해내었지. 그래서 기특하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안쓰럽기도 하고 미안하기도 하구나. 그리고 저에게 미안하다고 그러셨습니다. 저는 그런 소리를 듣게 될 줄은 상상도 못한 바였기에 깜짝 놀랐어요. 친할머니께서는 거칠애로 그런 말씀을 하신 게 아니라 진심이셨어요. 저와 따로 만나서 대화를 하고 싶다고 하셨고요. 찾아가 뵈었더니 저를 위해서 직접 밥상을 차려놓으셨더군요. 몸둘 바를 모르겠는 그런 기분이 들어 머쓱하게 밥상 앞에 앉았는데요. 수저를 들자마자 갑자기 머릿속에 스친 기억들이 있었죠. 집에 안 붙어 있으려고 용을 썼던 고등학교 시절 말입니다. 그때 새벽같이 일어나 보면 식탁에는 항상 저를 위해 차려진 뚜껑 덮인 그릇 2개가 있었습니다. 하나는 죽에 가까운 끓인 밥이었고 하나는 오이지였어요. 제가 오이지라면 환장하는 입맛이었거든요. 저는 이른 아침마다 그걸 먹고서 학교에 갔었고 자정이 거의 다 되어서 깜깜한 밤에 집에 돌아오면 그때는 또 식탁에 계란찜이 담긴 작은 냄비라든지 미역국이라든지
그런 게 있어서 저는 그걸 허겁지겁 먹고 나서 씻고 잠드는 일상이었죠. 그때는 그냥 그걸 당연하게 생각했었습니다. 하지만 지나고 보니까 할머니께서 저를 위해 아침 7시에 먹을 수 있는 밥상과 밤 12시에 먹을 수 있는 먹거리를 항상 미리 준비를 해두셨던 것이라는 그 사실이 저에게 조금 색다른 깨달음으로 다가왔습니다. 그때 생각이 나서 조금 울컥한 심정으로 친할머니께서 손수 차려주신 밥상을 맛있게 먹었네요. 그러면서 친할머니로부터 이런저런 이야기를 들을 수 있었어요. 고모들도 그 자식들도 또한 제 아버지도 전부 가면 갈수록 친할머니의 심경만 복잡하고 힘들게 만드는 존재들로 자리를 잡은 모양이었습니다. 그간 제가 모르고 있었던 자잘한 일들도 많았더라고요. 고모들끼리 심하게 싸워서 이제는 서로 연락도 안 하는 눈치라고 하였고요. 아버지는 정신 못 차리시고 새 여자를 만나셨으며 허황된 사업 이야기를 꺼내시는 바람에 친할머니께서 학을 떼셨다는 후문이었습니다. 너 하나 잘 건졌다는 생각이 요새 들어 내가 자꾸만 들더구나. 야무지게 자기 앞길 자기가 알아서 개척하고 자기 능력껏 살아보려고 하고 그런 마음가짐이 되어 있는 게 우리 집에서는 너 하나밖에 없어. 아유, 내가 이 사실을 진작에 알았어야 했는데 그랬으면 덜 골치 아프게 살았으려나 싶다. 친할머니께서 씁쓸하게 웃으시는 와중 그 눈가에는 눈물이 묻어나오고 있었습니다. 그 모습에 제가 너무 마음이 아팠어요. 그래서 그동안 못 부려본 소녀로서의 재롱이나 떨어볼까 싶어 제 딴에는 용기를 내어 여러 가지 이야기를 제잘거렸답니다. 그동안 제가 사회생활을 해온 이야기라든가 저희 엄마의 변화 같은 그런 이야기들을 실컷 떠들었더니 어느새 놀랍게도 4시간이 훌쩍 지나 있었더라고요. 시계를 보고 눈을 의심했었습니다. 그러고 나서 왠지 편해진 느낌이 들었었는데요. 친할머니 역시 마찬가지였는지 저를 배웅하시면서도 보내기 아쉽다는 표정을 짓고 계셨고 마지막까지 제 손을 꼭 잡아주시더라고요. 친할머니 댁에서 나오는 길에 올려다본 하늘이 유난히 깨끗해서 앞날이 다 잘 풀릴 거라는 예감이 들었더랬죠. 그로부터 몇 주 후 상견례를 하게 되었어요. 일단 상견례를 하면서 서로 간에 알아가자는 게 예비 시댁 측의 의견이었고 저도 동의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때 외할머니께서 갑자기 몸이 안 좋아지시는 바람에 이모 또한 발목을 크게 삐어서 치료를 받고 계시던 와중이었거든요. 그래서 엄마가 도저히 상견례에 참석하실 상황이 아니었어요. 상견례장에는 엄마 대신 친할머니께서 참석해 주시기로 하셨어요. 친할머니께서는 그런 자리에 당신이 가게 되셔서 너무 기쁘고 설렌다고 말씀해 주셨고 제 입장에서는 고맙고 감동적이었습니다. 예비 신랑에게도 그렇게 되었다고 알려주었고요. 아무런 문제가 없을 줄 알았어요. 그런데 당일 상견례장에 도착해보니 예비 시부모님은 물론이고 예비 시누이 둘까지 와 있는 게 아니겠어요. 예비 시누이들은 결혼을 한 상태였고요. 한 명은 심지어 아주 멀리 살기까지 하는 것으로 제가 그렇게 알고 있었기에 상견례장에서 보게 되니까 많이 당황스러웠죠. 그쪽은 인원이 5이었고 저랑 친할머니 달랑 둘이라서 너무 비교가 되었습니다. 룸도 분명히 의자 3개씩 놓고 마주보는 6인 테이블로 잡았다고 예비 신랑이 그랬었는데 그게 아니라 의자가 4개씩 있는 8인 테이블이더라고요. 그래서 예비 시누이 중 한 명이 의자를 모퉁이에 하나 더 놓고 앉은 모양새였어요. 당황한 제가 예비 신랑에게 눈짓을 보냈죠. 그랬더니 저한테 윙크로 화답하더군요. 어이가 없었습니다. 진짜 문제는 바로 그 가족들의 표정이 안 좋다는 것이었네요. 마지못해 슬쩍 미소 짓는 표정들이었고요. 어떻게 모친이 아니라 할머님이 나오셨냐고 예비 시모가 물어보시길래 엄마가 급한 사정 때문에 못 오셨다고 대답해드렸어요. 예비 신랑이 전혀 자기 가족들한테 언지를 안 해줬나 보더라고요. 이것도 당황했네요. 암만 사정이 있으셔도 그렇지 자식 상견례인데 잠깐 들르는 것도 어려우셨나 보네요. 아, 그게 저희 엄마가 많이 멀리 사셔서요. 양신이 일찍 이혼한 걸로 아는데 그런데다가 멀리 사기까지 해요? 그래도 저는 할머니가 가까이 사시는 편이라서 괜찮습니다. 제가 열심히 대답을 마쳤을 때 예비 신랑이 해맑은 웃음을 지으며 자기 가족들을 향해 말하기를 제가 할머니의 손에 컸다며 그래서 예의 바르고 생활력 강하고 뭐든 잘하는 것 같다며 괜히 슈퍼우먼이 아니라고 하였습니다. 저는 그저 어색하게 웃는 수밖에 없었네요.
그런데 예비 시부는 마치 먼 산을 바라보듯 그렇게 굴고 계셨고 예비 시누이들은 자기들끼리 뭐라고 속닥거렸습니다. 그러더니 아예 예비 시모한테 눈빛을 막 보내는 거예요. 자기들끼리 신호라도 주고받는 모양이었죠. 예비 시모가 그나마는 얼굴로 입을 연 것은 바로 다음 순간이었습니다. 우리 식구들이 다 같이 보고 그래도 판단을 해야 할 것 같아서 오늘 이렇게 딸들까지 다 모인 거예요. 그런데 역시 예상대로네요. 안 됐지만 아가씨는 우리 식구들의 생각을 바꿔놓지 못했습니다. 네? 죄송하지만 무슨 말씀인지 모르겠습니다. 이 결혼 없던 일로 해요. 둘이 죽고 못 살아서 더 만나보겠다면 그건 말리지 않겠는데 결혼은 안 돼요. 암만 해도 부모가 이혼해서 할머니 손에 자란 사람은 나는 며느리로 못 받아들여. 질적으로 너무 떨어져. 예비 시모의 무례한 발언에 제가 어처구니가 없어졌고 예비 신랑은 벌개진 얼굴로 벌떡 일어나더니 자기 가족들을 내려다보면서 왜 자기를 무한주고 상피를 주냐며 따지더군요. 그러자 예비 시모가 엄하고도 애틋한 표정으로 예비 신랑에게 이렇게 이야기했고요. 이 녀석아, 다 너를 위해서야. 이 세상에서 제일로 너를 위하는 게 가족이라는 걸 왜 몰라? 그러자 예비 신랑이 묘하게 감동받았다는 표정을 짓는 게 아니겠어요. 그걸 보고서 제가 그동안 사람을 잘못 봤다는 생각이 들어 기가 막히고 배신감이 들었습니다. 자기들끼리 대체 뭐 하는 짓이란 말이에요. 웃기지도 않는 가족이었어요. 저는 민망했고 화가 났고 친할머니께서 이런 상황을 보시게 한 것이 죄송스러우면서도 부끄러웠어요. 미치겠더라고요. 예비 시모가 저를 깔보는 기색으로 제가 불쌍하고 안 됐지만 그런 동정심으로 결혼을 허락해줄 수는 없다고 덧붙였습니다. 친할머니께서 피식 웃으신 건 바로 그때였죠. 잘 됐네요. 나도 이 결혼 그냥 반대도 아니고 결사 반대니까 뜻이 통했군요. 어머 그러세요? 잘 됐네요. 소녀를 위하신답시고 혹시 저희 바제가랑이라도 물고 늘어지시면 어쩌나 내심 걱정하던 참이었는데 아니라고 하시니까 다행이에요. 아이고 누가 물고 늘어진다는 건지 별 황당한 소리를 다 듣겠네. 내가 언뜻 들은 게 전부인지라 정확하게 몰라도 사는 수준이 변변하지 않은 것 같던데 고작 이따위 집안에 내 귀한 소녀를? 참나 말도 안 될 일이지. 저기요 할머니 말씀 가려서 하세요. 이혼 가정에다가 돈 없어서 학교 다닐 때도 아르바이트로 허덕이며 살아온 수준의 아가씨를 며느리로 맞이하기에는 집이 너무 잘 살아서 곤란하다는 거 정도라는 건 알아주시고요. 사는 수준이 얼추 맞아야 하는 법이지. 이렇게 차이 나면 결혼은 당연히 어려운 겁니다. 뭐라고 떠드는 건지 나는 도통 모르겠고 내 재산 200억 정도는 되니까 이거 나한테 고스란히 다 물려받을 내 손녀나 물고 늘어지지 마시오. 말 바꿀까봐 벌써부터 겁나 죽겠네. 친할머니의 입에서 200억이라는 금액이 나왔을 때 상견례장이 찬물 세례를 맞은 듯 하였습니다. 저도 놀라서 심장이 뛰었지요. 친할머니께서 자산가라는 것은 당연히 옛날부터 짐작 가능한 바였으나 구체적인 액수를 접한 적은 없었습니다. 그래서 놀라웠는데 저보다 예비 신랑과 그 가족들이 훨씬 더 놀란 모습이더군요. 특히 예비 신랑은 다리에 힘이 풀렸는지 자리에 앉으려다 잘못 휘청거려서 바닥에 엉덩방아를 찍고 말았습니다. 우당탕 소리가 들려오는 가운데 예비 시부를 선두로 그 가족들이 앞다투어 그 재산이 진짜냐고 물어댔고요. 친할머니께서는 짜증스러운 눈빛을 천천히 쏘아주신 뒤 자리에서 일어나셨고 저는 반사적으로 함께 일어나 부축을 해드렸습니다. 이만 가자. 수준 낮아서 겸상 못하겠다. 돈도 없는 것들 주제에 무식하고 무례하기까지 완전히 저질이구만. 네 할머니 얼른 가요. 제가 사람을 잘못 봐서 큰 실수를 했네요. 아니다. 살면서 누구나 실수는 저지를 수 있는 거야. 그래도 네가 저 인간들한테 우리 집안 잘 산다고 돈 많다고 그런 얘기는 안 해둬서 다행이구나. 네, 정말 그렇네요. 재산 이야기는 입도 뻥끗 안 하길 아주 잘한 것 같아요. 친할머니와 저는 그때 쿵짝이 잘 맞았습니다. 만담을 나누며 상견례장을 빠져나갔고 마지막으로 예비 신랑을 향해서 연락하면 주변에다가 네 가족들 수준이 어떤지 이야기 다 퍼뜨릴 거라는 그런 소리를 남겨주었네요. 간신히 정신 차리고 일어났던 예비 신랑은 제 말을 듣고서 다시 털썩 주저앉았고요. 예비 시부의 넋이 나간 모습, 경악에 질린 예비 시누이들,
그리고 충격에 빠져있는 예비 시모의 얼굴까지 꽤 볼만하다는 생각으로 저는 제법 마음이 개운해져 친할머니와 걸음을 옮길 수 있었답니다. 사랑해서 결혼까지 그렸던 남자였건만 이렇게 한순간에 미련 하나 없이 말끔히 정까지 떨어질 수 있는 건지 스스로 신기했고 허무하기도 했던 것 같아요. 당연히 그 남자는 저에게 따로 찾아와 사죄를 했고 매달렸고 울고불고 난리를 쳤습니다. 그러나 저는 단호하게 거절했고 속이 시원했네요. 친할머니의 200억 재산 발언은 허풍이 담기지 않은 진심이었고요. 또한 저에게 당신의 재산을 물려주실 작정 또한 진짜로 하고 계신 것이었습니다. 재산을 노리는 하이에나들도 설마하니 그 재산이 미리 저에게 물려질 것이라고는 예상할 수 없었던 영역이었기에 바로 그 점을 친할머니께서 노리셨어요. 그래서 저는 진작에 재산을 상당수 받았으나 그 사실을 아무도 몰랐습니다. 외할머니께서는 돌아가셨으나 친할머니께서는 지금까지도 꽤 정정한 모습으로 잘 계시답니다. 저는 그때 이후로 새로운 인연을 만나서 너무 행복하게 잘 살고 있는 중이고요. 의도한 건 아니었으나 집안이 유복한 사람을 만났는데요. 생각도 깊고 매사에 여유로운 사람이랍니다. 친할머니께서도 무척 흡족해 하셨어요. 저희 엄마도 건강하게 잘 지내고 계세요. 제가 친할머니의 동의를 받고서 지어드린 멋진 전원주택에서 편안한 일상을 보내시느라 얼굴에는 늘 잔잔한 미소를 짓고 계신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40 초반인 여성입니다. 지금 서울에서 살고 있고요. 여기 다른 많은 분들의 사연과는 다르게 저는 시댁가족들과 있었던 일은 아니고 남편의 동창과 엮었던 일이 있어서 한번 보내봅니다. 일단 저는 사법고시 출신의 변호사입니다. 사법고시라니 참 오래전에 폐지된 이름이죠. 제가 02학번인데 대학 졸업 전에 이미 사법고시를 합격해서 연수원에 들어갔었으니 상당히 이르게 합격하여 일을 시작했던 편입니다. 덕분에 연수원에서든 동기들 중에서든 거의 막내에 가까웠어요. 물론 최연소 합격자는 아니었습니다. 저보다 더 어린 친구가 둘 있었거든요. 제가 대학을 좀 오래 휴학하고서 사법고시를 준비했던 것도 있고 해서요. 아무튼 꽤 어린 시절에 이미 일을 시작했던 터라 법조계 쪽에서 잔뼈가 굵은 변호사입니다. 물론 제가 변호사로 일을 시작한 것은 아니었고요. 연수원에서 판사 임용이 될 정도의 성적은 안 나왔던지라 검사로 임용이 되었습니다. 판사는 아시겠지만 연수원에서 탑티어들이 가는 곳이라서 저는 검사로 지망했었죠. 무난하게 검사 임용으로 일을 시작해서 경력을 쌓고 나서 변호사로 개업을 하게 되었습니다. 물론 검사로 일을 상당히 오랜 기간 한 편이었어요. 지금부터 말씀드릴 사연은 제가 30 중반 시절 있었던 일입니다. 당시 저는 꽤 오래 검사 일을 하다가 나와서 변호사를 막 개업했던 시절이었죠. 저는 검사로 일하던 30살 때 결혼해서 남편이 있었습니다. 남편은 법조계 사람은 아니었고요. 일을 하다가 만났던 회계사였습니다. 사건에 좀 억울하게 휘말릴 뻔했는데 제가 사건 처리를 하면서 아닌 것을 밝혀주어서 남편이 고마워했고 저한테 따로 연락을 하다가 사귀게 되었고 그러다가 결혼까지 하게 되었었죠. 일단 남편이 어떤 사람인지부터 말씀드려야겠네요. 남편은 무척 순한 사람입니다. 회계사답게 꼼꼼하고 원칙주의자인데다가 사람이 꽉 막힌 데가 있어서 답답할 정도이기도 한데요. 물론 저도 검사라니 꽤나 답답하게 정도를 걸어야 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긴 하지만 남편은 그 정도가 아닙니다. 사람이 아주 길 하나를 가르쳐주면 그거 외에는 가지 않으려고 하는 사람이기도 해요. 큰 소리 나는 것이나 폭력 있는 것을 끔찍하게 싫어하기도 하고요. 그래서 처음에 제가 검사로 일하면서 사건 사고 현장을 목격하고 거친 범인들이나 참고인들과 실랑이 하는 것을 아주 걱정스럽게 바라보기도 했어요. 남자인 자기도 무섭고 꺼려지는 일을 여자인 제가 한다면서요. 게다가 제가 체구가 마르고 작은 편이라서 처음에는 더욱이나 저를 보호하고 싶어 했죠. 물론 사귀고 나서는 제게 보호받는 처지가 되기는 했지만요. 성격이 그 모양이니 어릴 때부터 아주 공부 잘하는 모범생의 부모님 말씀은 한 번도 어긴 적이 없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면이 마음에 들어서 결혼한 것이라 남편이 순하고 시부모님 말씀 잘 듣는 것에는 아무런 불만이 없습니다. 사실 저희 시부모님은 매우 합리적이시고 남편과 저보다 훨씬 융통성 있는 분들이셔서 저희가 뭐 불만을 가질 만한 구석이 없었죠. 시댁은 그리 잘 사는 편도 아니고 그냥 평범한 회사원 집안이었지만 저희한테 노후를 기대셔야 할 만큼도 아니셨고요. 그런데 결혼하고서 5년 지난 35 어느 날 남편이 갑자기 동창 모임에 저한테 같이 가자고 청하더군요. 무슨 일이야? 동창 모임 그동안 자기만 나갔었잖아. 그동안은 자기가 너무 바빠서 그랬지. 이제 검사일 때만큼은 안 바쁘잖아.
사실 그렇기는 했어요. 그해 초에 변호사 개업을 했는데 물론 영업을 뛰고 사건 처리를 하느라 바쁘기는 했지만 검사일 때와는 업무의 절대량 자체가 달랐습니다. 검사나 판사의 경우 여러분이 생각하시는 것 이상의 일을 하곤 한답니다. 읽어야 하는 사건 파일이나 관련 사항이 정말 상상하는 이상이죠. 하지만 그래도 변호사는 제가 의미로 사건의 양을 조절할 수 있어서 그나마 워라밸이 좋은 편이었습니다. 그런 제 모습을 알았기 때문에 결혼 후 5년 동안 남편은 계속해서 혼자 동창 모임에 나갔지만 올해는 저와 같이 나가자고 한 거였죠. 아니 그럼 여태까지 부부 동반이었는데 계속 자기 혼자 나갔던 거였어? 그렇지 뭐 반잠도 못 자고 밥도 제대로 못 먹는 사람한테 동창 모임 나가자고 어떻게 말해? 남편은 당연하다는 듯이 말했어요. 사실 그렇기는 했지만 그래도 5년 동안 한 번쯤은 욕심내볼 법한데도 한 번도 제게 말도 안 꺼냈다는 게 귀엽기도 했습니다. 저는 그럼 그러자고 말하고서 남편이 부끄럽지 않도록 좋은 옷을 꺼내 입고 머리도 잘 만지고서 그날 동창 모임을 가기로 했습니다. 남편은 지방에서 고등학교를 나왔어요. 그래서 고등학교 동창회가 일종의 향유의 느낌도 있는 거였죠. 저는 외국어 고등학교를 나와서 친구들이 전부 다 비슷한 업종에 일하고 있었고 서울 출신이라서 분위기가 좀 다를 거라고 기대하기는 했습니다. 저희는 고등학교 때 친구들이 거의 동창 모임도 필요 없이 자주 만나서 수다를 떠는 사이기도 했기 때문에 사실상 동창 모임이 평소 친구 모임이나 다를 바가 없었거든요. 그런데 남편은 딱 1년에 한 번 만나는 모임이라고 하더군요. 그래서 친구들도 그렇게 친하지는 않고 그때그때 연락되는 사람들이 안 나오다가 다시 나오기도 하고 그런다고요. 그런데 이번에는 호텔에서 하네? 우리 원래 이렇게 고급스럽게 안 하는데. 누가 뭐 돈 좀 벌었나? 동창 모임 누가 한 명이 지원해주기도 하잖아. 우리 동창 중에 그렇게 돈 많이 번 놈이 있을까? 그건 잘 모르겠다. 남편은 연신 고개를 갸웃거리더군요. 뭐 사업을 하는 사람이 있다면 얼마든지 갑자기 돈을 많이 벌 수도 있는 노릇이었으니까요. 그리고 여태 연락 안 되던 사람이 갑자기 나타났을 수도 있는 거고요. 그래서 저희는 동창 모임 공지가 뜬 대로 서울의 한 호텔 식당으로 찾아갔죠. 나름대로 큰 홀을 빌렸더군요. 호텔이라고는 하는데 그렇다고 정말 5성급 으리으리한 곳은 아니었고요. 그냥 적당한 곳이었지만 분명히 이 정도 인원의 모임을 하려면 돈이 많이 들었을 것임은 확실했죠. 거의 100여 명이 모인 상태였으니까요. 저희 때는 고등학교에 사람이 워낙 많았을 때였고 남편네 학교도 한 학년에 전교생을 합하면 거의 1000명 가까웠다고 했거든요. 이 정도면 그 숫자에서 적게 모인 거겠죠. 야 진석아 너 왔어? 그때 홀에 모인 사람들 중에서 누군가가 남편한테 말을 걸더라고요. 남편은 반갑게 인사하면서 악수했죠. 야, 너 결혼하고서 아내분 전혀 안 모시고 나오더니만 이렇게 같이 왔구나. 안녕하세요, 재수씨. 결혼식 때 뵙고 처음인 것 같네요. 그러고 보니 저희 결혼식 때 5년 전 한 번 왔던 분이었어요. 아마 동창 모임 때는 남편하고 빠짐없이 만났던 제법 친한 동창인 것 같았는데 저로서는 몇 년 전 한 번 만났을 뿐이니 알 수 없었죠. 아유, 여전히 미인이시네요. 여전히 검찰에서 일하시나? 친구가 말끝을 흐리면서 남편을 바라보자 남편이 고개를 저었어요. 아니야, 올해 변호사 개업했어. 아, 그러셨구나. 앞으로 잘 부탁드립니다. 저도 혹시 신세질 일이 있을지 모르니까. 친구는 너털 웃음을 지으면서 저한테 명함을 건넸고 저도 명함을 줬습니다. 남편 친구라고 해서 딱히 잘 봐줄 생각은 없었지만 어쨌든 의뢰인이 될지도 모르는 사람이니까요. 저는 그 친구가 가고 나서 남편의 옆구리를 찔렀죠. 혹시 지금 동창 모임에 나 뭐 하는지 다 소문났어? 아니야, 절대 아니야. 쟤하고 그때 우리 결혼식에 왔던 애들 몇만 알고 나머지는 몰라. 나 고등학교 동창 애들이랑 별로 안 친한 거 알잖아. 저는 평소 제 직업으로 유세 떠는 것을 싫어했기 때문에 조금 날카롭게 말이 나왔고 남편은 화들짝 놀라서 손을 저어댔습니다. 뭐 모임에서 몇몇이 알고 있으면 많이들 알기는 하겠죠. 하지만 이 동창 모임은 꽤 서로 대면대면한 사이들인 것 같았기 때문에 저는 그냥 고개를 끄덕이고 알았다고 했어요. 그러고서 마주치는 남편의 동창들마다 인사를 하는데 참 귀찮고 피곤하더군요. 물론 저도 일 때문에 행사에 가서 아는 이들과 인사를 해야 하는 경우는 무척 많았지만 남편의 동반자로 같이 가서 인사를 하는 경우는 처음이었거든요. 나서기를 싫어하는 편이라서 그냥 얌전하게 뒤에만 서서 미소 짓고 인사만 하려니 무슨 고개 까딱거리는 인형이 된 것 같기도 하고요. 반면 남편은 신난 것 같았습니다. 제가 싫어하는 걸 아니까 제 직업은 말 안 하고 그냥 일하고 있어 정도로 소개를 하고 있었는데 동창들이 이빨린 소리로 인사하며 와이프가 미인이다 라고 해주니까 거기에 어찌나 신이 났는지 좀 한심해 보이긴 했지만 그래도 이내 자랑스러워하는 남편이니 거기다 대고 싫은 소리를 할 이유도 없어서 저는 그냥 두고 보기만 했어요. 저도 좀 까다로운 편이라서 평소에 마음에 안 드는 게 있으면 바로 그 자리에서 말하는 편인데 이 정도면 많이 봐준 거였죠. 어느 정도 인사를 나누고 나니까 진행자가 앞에서 마이크를 들더라고요. 자, 동창 여러분, 오늘 이렇게 호텔에 와서 럭셔리한 모임을 할 수 있었던 이유 궁금하지 않으십니까? 모여선 동창들이 웅성웅성 하더군요.
오늘 고등학교 졸업 후 처음으로 연락이 닿아서 나와준 친구가 있습니다. 이정인 기억하는 친구들 있죠? 이 친구가 저희 동창 모임에 재정적으로 지원해줘서 이렇게 좋은 곳에서 모임을 갖게 되었습니다. 자, 박수! 진행자는 한쪽을 가리키면서 손짓했고 거기에는 어떤 재수없게 생긴 남자 하나가 재수없는 미소를 지으면서 서 있더군요. 동창들은 군중심리인지 와 하면서 박수를 치며 환호했고 그 이정인이라는 동창은 흐뭇하게 웃으면서 화답했어요. 뭐 이따위 호텔 모임 좀 지원해줬다고 무슨 그룹 회장처럼구나 싶어서 좀 우습기는 했죠. 어찌나 기름기가 더럭더럭 끼었던지 살을 비트며 산유국처럼 기름이 샘솟을 것 같은 인상이더군요. 그런데 제가 검사 생활을 오래 하면서 몇 가지 발달한 게 있었죠. 관상보기와 촉, 관찰력, 그리고 기억력. 저는 그 4가지가 전부 자극되는 게 느껴져서 그 남자 얼굴을 자세히 살펴봤어요. 어디선가 많이 본 저 재수없는 상판. 그런데 제가 기억하는 그놈 얼굴은 저렇게까지 당당하고 느긋한 얼굴은 아니었죠. 형사들한테 처맞고서 여기저기 얼룩덜룩 멍들어 있고 재판장에 서서 주눅 들었던 모습이었는데 라고까지 생각한 순간 기억이 확실하게 났습니다. 저는 하고 저도 모르게 입을 가렸죠. 남편은 제가 어딘가 아픈 줄 알고 어리둥절한 얼굴로 저를 돌아봤어요. 왜? 어디 안 좋아? 아니야. 아무것도 아니야. 저는 눈살을 찌푸렸어요. 남편이 알아서 좋은 일도 없었고 괜히 이 동창 모임에 평지풍파를 일으킬 이유도 없었으니까요. 제가 맡았던 사건도 아니었던 터라 뭐 직접적으로 저놈이 저를 기억할 일도 없었으니 사실 저만 입을 다물면 아무런 상관없이 지나갈 수 있는 일이었지요. 사실 아예 저 이정인이라는 인간은 아예 저를 알 수가 없었어요. 저도 옆 동료가 사건 맡아서 처리하는 걸 보면서 구경하다가 알게 된 거라서요. 그래서 그냥 좋은 게 좋은 거라고 멀찍이서 보고만 있었죠. 남편도 이상하게 그 이정원이라는 인간한테서는 멀찍이 떨어지려는 게 느껴지더라고요. 원래 남편하고 친한 동창들은 몇 명 없기도 했는데 게다가 그 동창들은 아예 이정원과 다른 부류인 것 같았어요. 친한 사람들끼리 몰려서 같은 테이블로 가서 식사를 시작했죠. 저쪽에서는 그 인간이 다른 동창들하고 시끄럽게 인사를 나누고 있더라고요. 저는 남편한테 슬쩍 물었어요. 저 사람 말이야. 응? 누구? 저 이정인이라는 사람 동창 모임에 처음 나온 거야? 되게 시끄럽게 친구들하고 인사하네. 누가 보면 무슨 이상가족이라도 만난 줄 알겠어. 응, 맞아. 처음 나왔어. 그동안 연락이 아예 안 됐더라고. 동창 회장이 계속 어지간한 애들은 다 전화 돌리고 그랬는데 전혀 뭐가 없었대. 그리고 사실 동창 회장이 쟤한테는 열심히 연락을 안 한 것 같기는 했지만. 남편이 말꼬리를 흐려서 저는 얼른 그 말꼬리를 잡아챘습니다. 왜 열심히 연락 안 했대? 그게 제가 좀 고등학교 때 행실이 안 좋았거든. 일진 같은 거였나? 뭐 그거 비슷한. 박건산이 또 이런다. 제가 사건 경위라도 알아내려는 것처럼 막 코치코치 캐물으니 남편이 웃으면서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더라고요. 조금 머쓱한 기분이 되기는 했죠. 그런데 그래도 남편의 얼굴이 어딘가 아까부터 별로 안 좋아 보여서 계속 물어봐야 했어요. 자기하고도 무슨 일이 있었던 거야? 별로 기분 안 좋아 보여. 아니 뭐 별건 아니고. 남편은 망설이면서 말을 돌렸고 곁에 있던 친구들도 뭔가 이상한 걸 알아챘는지 저한테 웃으면서 다른 화제로 이야기를 했습니다. 동창생들이 모여있는 곳에서 굳이 옛날 험한 이야기를 꺼내는 건 그리 좋지 않을 것 같아서 저도 일단 그 화제에 응해주기는 했었죠. 그런데 사실 고등학교 때 저런 인간이 친구로 있었다면 솔직히 뻔하긴 하잖아요. 머릿속에서는 이미 여러 가지 상상이 돌고 있었죠. 저런 인간은 대부분 저희 남편처럼 얌전한 친구한테 빵 셔틀이나 가방 셔틀이나 이런 거 시켰을 거고 저희 남편만 그랬던 건 아닐 거고요. 남편이 특별히 트라우마가 있어 보이지는 않고 그냥 기분만 조금 저조해 보일 뿐 친구들도 분위기가 그렇게까지 나쁘지는 않아서 저는 그냥 그 정도였나 보다 생각했어요. 그때 그 이정원이라는 인간하고 이야기를 나누던 남편 친구 한 명이 저희 쪽으로 왔죠. 야, 쟤 요새 사업 좀 크게 하나 본데? 사업? 무슨 사업을 그렇게 한대? 무슨 중견기업 회장님하고 같이 밥도 먹고 하는데 그 회장님이 자기를 너무 좋게 봐서 지금 인맥 쌓아가고 있는 중이라고 막 그러더라고. 와, 그래? 그리고 무슨 국회의원도 자기 굉장히 높게 평가한다고. 아유, 저 새끼 고등학교 때도 그랬지만 입은 잘 털더라. 그 친구는 시끄러웠다면서 귀를 터는 동작을 했지만 부러워하는 모습이었어요. 사실 중견기업이나 국회의원을 끼고서 사업을 시작한다면 꽤 크게 될 확률이 높았죠. 지금도 상당히 돈을 많이 번 모양인데 그게 진짜일지 아닐지는 두고 봐야 알 일이었어요.
저는 검사를 오랜 기간 일하면서 정말 별의별 꼴을 다 봤기 때문에 모든 것을 액면 그대로 볼 수가 없었죠. 게다가 저런 인간은 제가 검사로 있으면서 동료 사건에서 봤던 그 얼굴이라 도저히 좋게 볼 수 없는 건 너무 당연했습니다. 동창회는 동창들과 그 배우자들로 아주 성황이었죠. 저는 홀이 좀 답답해서 바람 좀 쐬고 오겠다고 하고서 로비로 나갔어요. 로비도 그리 넓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사람이 적어서 조금 덜 답답했거든요. 호텔 로비 소파에 앉아서 잠깐 쉬고 있는데 그 사이에 담배라도 피러 나갔다 온 건지 그 이정인이라는 놈이 다른 남자 하나와 시끄럽게 떠들면서 들어오더군요. 저는 그냥 모른 척하고 앉아서 핸드폰만 들여다보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 놈이 자기 옆에 있는 남자하고 뭔가 이야기하고서 그 남자를 먼저 들여보내더니 제 쪽으로 오는 거예요. 안녕하세요. 네? 저는 좀 의아해서 그 남자를 쳐다봤어요. 이정인이 제 얼굴을 알 리가 없었거든요. 그런데 그 놈은 제 옆에 있는 소파에 와서 앉더니 씩 웃으면서 제 얼굴을 자세히 들여다보더군요. 솔직히 약간 소름 돋았어요. 그 질 나쁜 사내놈들 특유의 징그러운 눈빛 있잖아요. 흑심 품은 게 뻔히 다 들여다 보이는. 소파도 많은 로비에서 굳이 제 바로 옆에 소파에 앉아서 얼굴을 들이미는데 심지어 담배 냄새가 역해서 견딜 수가 없더군요. 뭐죠? 차가우시네. 미인이라 말 좀 걸어볼까 했더니 순간 저는 정말 이게 미친놈인가 했어요. 슬금슬금 제 손까지 잡으려고 들더군요. 그래서 손을 빼내고서 빤히 그놈을 노려봤더니 머쓱한 채 희죽희죽 웃기만 하더라고요. 아니, 이 로비에 가득한 남자들은 대부분 같은 고등학교 동창생이 당연하고 여자들은 대부분이 그 남자들과 같이 온 배우자나 파트너들인데 그런 여자한테 대놓고 성추행이라도 할 것처럼 덤비다니 너무 징그럽잖아요. 지금 뭐 하시는 거죠? 남자친구하고 왔어요? 아님 혼자? 저기 동창 모임에 내 남편이 있어요. 그래요? 나하고 그냥 좀 잠깐 커피나 한잔 마실래요? 내가 별거 아닌 것 같아 보일지 몰라도 돈은 좀 있는 놈인데. 뻐기는 얼굴 꼬라지가 우습게 짝이 없더군요. 검사로 일하면서 사건 관련으로 돈 많다고 쟤는 놈을 얼마나 많이 봤는데 그까지 지금 사업 좀 한다고 어깨에 힘주는 게 얼마나 우스워 보였겠어요. 그리고 그놈이 무슨 짓으로 돈을 벌었는지 잘 아는데요. 빤히 보다가 픽 웃으면서 고개를 돌렸더니 나름 자존심이 상했는지 얼굴이 일그러져서 물러나더군요. 그 다음에는 별말 안 하고 곧장 일어나서 다시 홀로 들어가는 꼬라지를 보자니 정말 근성도 없고 있는 건 그저 더러운 짓 할 줄 아는 더러운 성격밖에 없구나 싶었습니다. 사실 그때 동료 검사가 처리하던 사건이 아주 별로인 건이었거든요. 제가 한 20 후반쯤이었을 겁니다. 결혼 직전이었던 것으로 기억하는데 당시 저한테 좀 버거운 건이 떨어졌어요. 어느 중견기업 회장님이 얽혔던 사건이었는데 그때 제가 좀 적극적으로 처리를 하면서 잘 마무리가 되었거든요. 누명도 벗으시고 그 사건이 워낙 힘들었던 터라 제가 좀 쉬겠다고 선배한테 막 땡강을 부리고서 막무가내로 쉬었던 적이 며칠 있었어요. 그런데 며칠 쉬는 것도 쉬어본 사람이 잘 놀지 이상하게 좀이 쑤시더라고요. 그래서 동기였던 동료 검사한테 가서 옆에서 사건 처리하는 것을 도와줬었죠. 사건 파일들도 막 읽어보고요. 근데 그때 동료 검사가 처리하고 있던 게 저 인간이 얽힌 사건이었습니다. 조폭 출신인데 뭐 대단한 조직도 아니었어요. 대가리는 당연히 따로 있어서 거기에 대한 수사가 중점적으로 이루어졌는데 잡힌 건 정작 잔챙이들이었던 거였죠. 이정인 저 인간이 그중에서도 아주 지저분하고 질이 나빴어요. 성매매 업소 운영을 하면서 심지어 그 불법 업소에서 손님으로 온 남자들 등까지 처먹으면서 사기로 돈을 2배씩 벌던 놈이었죠. 업소에 손님을 받겠다고 약속받아 불러내고서는 미성년자를 내놔서 그걸로 손님한테 협박을 하든가 아니면 아가씨 없이 그냥 빈 오피스텔로 불러들여서 몇 대 패고서 돈만 갈취하고 돌려보낸다든가 심지어 업소 아가씨들은 일을 2배로 뛰게 하면서 정작 돈은 조금도 주지 않고 오히려 빚만 집어서 흉한 일도 일어나고 했던 그런 인간이었어요. 사실 뭐 성매매 업소만 운영하는 조폭 정도면 그래도 흔한 편인데 저렇게 손님 등까지 처먹는 인간은 그 중에서도 악질인 편이라서 신기할 정도였죠. 사진을 보는데 동료 검사가 그러더라고요. 야, 얘 봐라. 그런 짓 하게 생기지 않았냐? 동료 검사는 당시 일이 많아서 거의 죽어가는 것처럼 생기가 사라지고 있었는데도 그 소리를 들으니까 너무 웃기더라고요. 아니 근데 정말 그런 짓 하게 생긴 놈이기는 했어요. 왜 문신 잔뜩 있고 기름기 엄청 많은 타입 있잖아요. 쟤는 진짜 잔잔바리로 지저분한 짓은 혼자 다 했더라. 일순월이 시장에서 하면서 돈 못 갚은 사람들 괴롭히고 다니는 잔챙이 짓도 지가 하고 무슨 노래방 도우미들 수급하는 짓도 지가 하고 도우미들하고 놀던 남자들 사진 찍어서 협박도 하고 하여간 상상할 수 있는 모든 등신 같은 짓을 지가 혼자 다 하고 다녔어. 돈 욕심이 많은지 그러고서 돈은 지가 다 먹어서 밑에 해바리들이 쟤 실어 죽으려고 하더라. 형님 취급도 안 하고 싶어해. 동기 검사가 하는 말마다 웃기더라고요. 아니 조직폭력배로 살아온 인생들이 얼마나 하급인지 누구보다 잘 아는 게 저희 검사들일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서도 제일 하바리에 심지어 부하들까지도 사람 취급 안 하는 놈이라니 알만하잖아요. 저는 사진을 보면서 다시 한번 감탄했죠. 아 그래 진짜 그렇게 생겼다. 동료 감사가 낄낄대다가 힘없이 대답했어요.
이 새끼 분명히 빵 살다 나와도 또 이상한 짓 할 거야. 뭐 징역도 몇 년 안 받겠지. 하여간 이런 새끼들 진심 너무 짜증나. 신분 세탁하고서 잘 먹고 잘 살려고 얼마나 노력하겠냐? 신분 세탁 걸리기만 해봐. 아주 조사버릴 테니까. 그때 동료 검사하고 저하고 웃으면서 수다 떠는 게 기억납니다. 그러니까 이정원 요놈 새끼가 그때 우리가 말하던 신분 세탁하고서 잘 먹고 잘 살려고 죽을 둥 살 둥 노력하는 그 짓을 하고 있다는 거였어요. 솔직히 배알이 뒤틀리더라고요. 사업은 신뢰가 중요한데 분명히 그 중견기업 회장이나 국회의원이 누구더라도 저놈이 저질 조직폭력배 출신이라는 걸 알면 엄마 뜨거라 하고 천리만께 도망갈 게 뻔한데 말이죠. 누구인지만 알면 제가 그쪽으로 말 전할 인맥은 얼마든지 있는데 하지만 뭐 거기까지 발을 들이고 싶은 생각은 없었어요. 일단 남편 동창 모임이 시끄러워지는 걸 바라지도 않았고 심지어 거기에 제가 엮이고 싶지는 않았어요. 이정원 그놈이 잡히거나 망하더라도 다른 일로 그래야 했죠. 저는 화장실에 들러서 대충 메이크업을 손질하고 머리도 다시 만진 이후에 홀로 들어갔어요. 이리저리 홀을 둘러보는데 남편은 여전히 함께 있던 친구들과 있더군요. 인원이 늘어나서 서너 시던 일행이 예닐곱쯤이 된 것 같았어요. 저는 약간 미소를 띄운 채로 남편의 곁으로 다가가서 그 곁에 앉았죠. 소파에 푹신하게 앉는 그 순간 저는 건너편에 있는 기름기 흐르는 얼굴을 보고서 깜짝 놀랐어요. 이정인이 그 자리에 있는 거였죠. 이정인도 좀 놀란 눈치로 저하고 남편을 번갈아 봤어요. 뭐야 김진석, 너 이렇게 예쁜 와이프가 있었어? 인사해 자기야. 그 동창인 이정원이고 이쪽은 내 와이프. 저는 로비에서의 일이 없었던 것처럼 활짝 웃으면서 반갑게 인사를 했어요. 이정희는 징그럽게 웃으면서 악수를 위해 제 손을 잡고서는 한참이나 꼼지락대다가 시간이 흐르고서야 손을 떼더군요. 어찌나 징그럽던지. 거기다가 악수함답시고 제 손을 잡고 손바닥을 손가락으로 긁더라고요. 그게 성추행이라는 걸 제가 모르겠어요? 참 더럽게 산 인간답다 싶더군요. 친하지도 않은 동창, 그것도 몇십 년 만에 만난 동창의 아내를 초면에 남편 앞에서 성희롱을 하다뇨. 평소 제 성격 같으면 진짜 단숨에 뒤집어 엎었을 텐데 그래도 이곳은 남편 모임 자리니까 일단 한번 참았습니다. 벌써 두 번째 참는 거라 세 번째에는 진짜 안 참고 너 가만 안 놔둔다 하고 속으로 벼르고 있기는 했었지만요. 이정희는 자리에 앉아서 거들먹거리면서 계속해서 자기 사업 이야기를 풀고 있는 중이더군요. 저는 남편 곁에 앉아서 가만히 그 이야기를 듣기만 했어요. 이정희는 자기가 얼마나 대단한 기업가들과 식사를 하고 다니는지, 어떤 재력가들이나 어떤 정치인들과 인맥을 쌓고 있는지에 대해서 자랑을 늘어놓는 게 역겹게 들리더군요. 그런데 그놈이 주로 이야기하는 중견기업 회장은 제게도 낯익은 사람이었어요. 바로 제가 예전에 사건 해결 당시 저 덕분에 누명을 벗게 되어서 요즘까지도 자주 연락하고 가끔 저와 식사도 하시는 분이었죠. 그분은 상당히 성격이 깔끔하고 단호하신 분이라 저런 놈을 곁에 두실 리가 없는데 싶어서 의아했어요. 하기사 몇십 년을 저질 깡패로 굴러먹으면서 남들 등만 처먹었었으니 오죽 사기치는데 도가 텄을까 싶기는 하더군요. 그 중견기업 회장님도 분명히 이놈을 진지하게 보시지는 않겠지만 일단 나중에 기회가 닿으면 한번 말씀을 드려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저놈이 만난다는 국회의원도 가만 들어보니 그 회장님 인맥으로 만나게 된 사람인 것 같았고요. 너 잘 걸렸다 싶어서 저는 그 자리에서는 그냥 입 다물고 얌전히 있었어요. 아니, 얌전히 있으려고 했다는 게 정확하겠네요. 별다른 일이 없었다면 그 자리는 그대로 파했겠지만 곧 이정인이 저한테 몸을 돌리고서는 고개를 쭉 빼더군요. 재수씨, 그거 알아요? 야, 진석아, 너 그거 이야기했어? 뭘 이야기해? 우리 와이프 내 친구들 잘 몰라. 아, 그럼 이야기 안 했겠구나? 너 쪽팔려서 말 못하긴 했겠다. 그놈은 남편을 한껏 비우는 듯한 얼굴로 말했어요. 남편은 순간 화가 울컥 치미는 얼굴이었지만 원체 순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한 번 꼭 참는 얼굴이었죠. 저도 남편이 여기서 나가서는 건 바라지 않았어요. 대체 무슨 소리를 할지 궁금하기도 했고요. 재수씨, 진석이 이 새끼 제 꼬봉이었어요. 고등학교 때 어찌나 말을 잘 듣던지. 그렇게 말하면서 천박하게 이를 데 없이 낄낄거리고 웃더군요. 솔직히 남편의 성향이라든지 이정원 이 새끼의 존재를 알게 되면서부터 고등학교 때 당연히 그랬으리라 생각은 했어요. 그래서 놀랍지도 않았죠. 다만 제가 놀라웠던 건 그걸 와이프 앞에서 말하는 저 멍청한 머리였어요. 꼬봉이라는 게 뭔지 알아요? 아, 여자들 잘 모르지? 여자 고등학교에도 양아치 정도는 있죠? 근데 남고는 달라요. 재수씨, 센 남학생들이 샌님들 다 끌고 와서 심부름 시키는 거, 여기 이 진석이가 내 말을 참 잘 들어줬지. 그치 진성아? 그만해라. 너 좀 많이 마신 것 같다. 실제로 그놈은 술이 꽤 취한 것 같았어요. 하지만 술을 마셨다고 해도 분명히 제정신인 건 너무도 나도 다 아는 사실이었고 저 역시도 그냥 그대로 넘어가줄 생각은 없었죠. 다른 건 몰라도 제 배우자인 남편을 조롱하고 악담한다는 사실을 그냥 두고 볼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요?
계속해 보시죠. 제가 차가워진 것도 별로 상관하지 않는 건지 아니면 아는 척도 안 하는 건지 이정한 그놈이 계속 얼굴을 제 쪽으로 기울이고서는 짓거리더라고요. 체육 시간에 창고 끌고 가서 내가 꿀려놓고서 짖으라고 하니까 진짜 짖더라고. 재수씨, 심심하면 남편한테 한번 짖으라고 해봐요. 얼마나 잘 짖는지 알아? 정말 개 같거든. 아니 이렇게 예쁜 와이프를 학창시절 내 앞에 서지도 못하던 진서이가 데리고 있다니 좀 아쉽네. 야, 너 그만하라니까? 어때서 그래? 네 와이프 앞에서 고딩 때 너 찐따 같던 거 까발려주니까 쪽팔려서 그래? 야, 부끄러워하지 마. 너 지금도 그렇잖아. 돈 버니까 때깔은 좋아졌다만 여기 알맹이가 어디 갔겠어? 그러면서 그놈이 남편 가슴께를 손으로 툭툭 치더라고요. 그 손목을 확 잘라버리고 싶은데 남편이 얼른 그 손을 치워버렸어요. 제 표정이 험악해지는 걸 본 거였겠죠. 너 진짜 왜 이렇게 창피하게 구냐? 재수씨 들어봐요. 난 저 새끼 완전히 사람 구실도 못할 줄 알았거든. 아니 기라며 기는 새끼가 어디 가서 무슨 남자 노릇을 해. 그런데 지금 재수씨 보니까 그래도 남자 노릇은 기막히게 하는 모양이네. 이정희는 실실 웃으면서 정말 더러운 말을 이어갔어요. 사실 말버릇이 고약한 건 이상한 일은 아니었죠. 조폭따까지 출신, 거기다 성매매 업소 운영하면서 남자들 사기까지 처먹던 새끼였으니 오죽하겠어요. 거의 인생 폐기물에 가까운 놈이었으니까요. 그래도 반반한 와이프까지 얻어가지고 말이야. 너 진짜 출세했다. 내가 사업하는데 너 고용해줄까? 너 지금 회계사랬나? 야, 멀쩡한 회사 다니고 있긴 하냐? 여봐요 재수씨, 그러지 말고 내 비서로 들어올래요? 온갖 더러운 말을 쏟아내다가 이정원은 제가 안색이 좋지 않았는지 곧 손사래를 치면서 실실 웃었어요. 아니 재수씨 칭찬이에요, 칭찬. 재수씨가 얼마나 예쁘면 내가 이렇게 칭찬을 하겠어. 고마운 줄을 알아야지. 야, 너 진짜 그 말 못해? 결국 참다 못한 남편이 폭발하려고 일어나려는데 제가 손을 잡아서 못 일어나게 막았어요. 남편은 일어서려다가 주저앉은 채 저를 봤죠. 약간 멍청해진 순한 얼굴이 귀여웠지만 그게 중요한 때는 아니었어요. 저기 이정인 씨. 왜요 재수씨? 지금 보니 목소리도 예쁘네. 저는 검사 생활을 오래 하면서 저런 놈들 성향을 잘 알았어요. 여자 보고 예쁘다고 하는 게 정말 예뻐서가 아니라 좀 기가 세 보이는 여자를 눌러서 기선제압을 하고 넌 그냥 내 눈요깃거리나 되라는 메시지를 주는 거였죠. 정말 우습게 짝이 없더군요. 명함 좀 줘봐요. 명함? 왜? 나한테 나중에 연락하게? 그놈이 비실비실 웃으면서 저한테 명함을 꺼내 내밀더군요. 그걸 받고서 저는 백 속에서 제 명함을 찾아 대충 그 앞에 던져주고서 핸드폰을 꺼내서 전화를 걸었죠. 신호가 가고 있는데 제 명함을 주워서 본 이정인 얼굴색이 순간 하얗게 질리더군요. 당연하죠. 새로 판 변호사 사무실 명함이었으니까요. 그리고 그때 마침 전화 저편에서 상대가 전화를 받더라고요. 저는 반갑게 인사하고서 말을 건넸어요. 어머야, 너 마침 전화 잘 받았다. 일하는 중이야? 전화를 한 건 동료 검사였죠. 네, 저와 절친이기도 하고 이정원 사건을 맡았던 그 검사요. 저는 그리고 핸드폰을 스피커 상태로 돌렸죠. 당연히 일하는 중이지. 뭔데? 무슨 일 있어? 아니, 다른 건 아니고 너 예전에 그 조폭 자법이었던 놈 기억해? 이정원이라고. 기억하지. 걔 진짜 더럽게 돈 벌던 놈이었는데 날파리같이 귀찮은 새끼였어. 근데 걔는 왜? 그 새끼가 지금 내 앞에서 내 남편 동창이랍시고 잘난 척을 한다? 사업가 행세를 하는데 어떻게 조인트 까줄까? 사업가? 사업가? 동료 검사는 너무 어처구니가 없다는 듯이 깔깔거리면서 웃기 시작했어요. 야, 사업가라면 맞긴 맞다. 성매매 업소 차려놓고 남자 손님들 협박해서 등까지 쳐먹은 것도 사업가면 맞네, 맞아. 거기 있어 그 새끼? 야, 전화 좀 바꿔줘 봐봐. 내가 욕 좀 해줄게. 벌써 스피커폰이야. 진짜 짜증난다. 저와 동기인 동료 검사가 깔깔대고 웃으니 이정인의 얼굴은 하얗다 못해 새파랗게 질리기 시작했습니다. 뭐 당연하겠죠. 지금껏 200여 명 넘게 모인 동창 모임에서 잘나가는 사업가로 포장해놨는데 단숨에 뭘 해서 돈을 번 건지 들통이 나버렸으니까요. 주변에 있던 동창들도 얼음이라도 된 듯이 굳었어요. 자, 이정원 씨, 뭐 해서 돈 버셨죠? 성매매 업소 차려놓고 손님들 사기 쳐먹으면서 돈 벌었지? 조폭 따까리 노릇해가면서. 그때 네 형님들이 너 더럽게 장사해놓은 거 뒤처리하면서 다시는 네 안 보겠다는 말까지 했다고 들었는데 어떻게 관계 회복은 되셨고? 제가 웃으면서 그렇게 말하자 핸드폰 건너편에서 제 동기가 같이 깔깔대면서 웃더군요. 그리고 이정원 듣고 있죠? 아직 여자 남아서 그걸 해결되려면 시간 걸리는 거 알고 있는 거지?
금방 다시 빵 들어가게 될 거예요. 조금만 기다려. 남편은 설마 이런 상황이 있었을 줄은 상상도 못했는지 그 소심한 사람이 얼굴이 창백했어요. 저는 남편 어깨를 끌어안고서 그놈을 노려봤죠. 함부로 다른 사람 건드리는 거 아니야. 알겠어요? 일부러 부드러운 어조로 달래는 것처럼 말하고 저는 전화를 끊었어요. 이정인의 얼굴이 울그락불그락하기에 친절하게 한마디를 더해줬죠. 그 친하시다는 중견기업 회장님, 나하고 꽤 자주 만나는 분인데 당신 이야기 좀 해봐야겠어요. 재미있겠네요. 순간 숨이 막히는지 이정인의 얼굴이 파랗다가 순간 시뻘개지더군요. 그놈은 갑자기 바닥에 무릎을 꿇고서는 제 앞에 엎드려서 싹싹 빌기 시작했어요. 아닙니다, 재수씨. 그게 아니라... 누가 당신 재수씨야? 변호사라고 불러. 네네, 변호사님 죄송합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진석이를 모욕하려던 게 아니라요. 그러니까... 오늘 나한테 성희롱한 것만 걸어도 걸릴 텐데 지금 동기 이야기 들었지? 아직도 해결 안 된 문제들 있는 것 같던데 내 동기 겪어봐서 알겠지만 성격 별로 안 좋아요. 한 번 걸리면 안 놔주는 검사야. 그리고 이런 짓까지 하고 다니는 거 알았으니 더 안 놔주겠지? 재미있겠네. 아닙니다. 정말로 죄송합니다. 예전에 하던 짓은 정말 그냥 다 접었어요. 아무것도 안 남았습니다. 지금 뭐 남은 건 예전 형님들이 저한테 뒤집어 씌우려는 것뿐이에요. 전 이제 정말 다 죗값을 치렀습니다. 그놈은 아주 필사적으로 외치더군요. 그러거나 말거나 알게 뭔가요? 주변을 둘러보니 분위기가 아주 끝내주더군요. 여전히 홀에 우아한 재즈 음악은 흐르고 있는데 그 넓은 홀에서 사람들이 전부 굳어서 저희를 보면서 수군대고 있었어요. 호텔의 서버와 직원들도 멀쩡한 척 움직이고는 있는데 시선이 전부 저희한테 와 있다는 게 당연히 노골적으로 느껴졌죠. 하지만 뭐 제가 잘못한 것도 아니고 범죄자 하나가 멀쩡한 사람들 노는 곳에 끼어들어와 깽판 놓으려다가 잘못 걸린 건데요 뭐. 주변이 다 멈춰서서 분위기가 어수선한데 사실 뭘 먹을 기분도 아니고 괜히 남편만 민망해질 것 같아서 저는 그냥 남편을 끌고 일어섰어요. 그럼 이정인 씨, 알아서 잘 수습하시고 저는 이만 저희 남편 데리고 가볼게요. 저는 짜증스러움을 그리 감추지도 않고 그놈한테 그렇게 말하고서 곧장 홀을 나왔어요. 남편은 멈칫거리면서도 제 뒤를 따라 나오더군요. 남편 주변에 있던 친구들도 입만 벌리고서 쳐다보느라 아무도 저희를 말리지 않았어요. 이정은 그놈만 어떻게든 저를 잡아보려고 했지만 제 심기를 거스를까봐 이도저도 못한 채로 무릎을 꿇고 있더라고요. 좀 짜증나면서도 웃기잖아요. 집에 오는 차 안에서 남편이 저한테 망설이는 목소리로 물어봤어요. 아니, 어떻게 된 거야? 자기가 어떻게 쟤를... 그리고 자기 동기가 어떻게... 저는 그래서 뭐 숨길 일도 아니니 대놓고 지난 사정을 남편한테 말했죠. 남편은 고개를 저으면서 막 웃더라고요. 사실 고등학교 다닐 때 남편은 그놈한테 꽤나 시달림을 당했다고 하더군요. 평범하고 소박한 집안에서 얌전한 모범생으로 컸던 남편은 고등학생이나 되어서 반 친구한테 괴롭힘을 당한다는 말을 차마 지배할 수가 없어서 그냥 고등학교 동안 그 괴롭힘을 묵묵히 견뎠다고 했어요. 담배를 피우는 놈이라서 담배빵도 당하고 담배 셔틀, 빵 셔틀 안 당한 게 없더라고요. 남편은 진짜 힘들었다고 하면서. 그런데 오늘도 자기를 괴롭히러 그놈이 또 온 줄 알았다고 했어요. 그게 맞기는 했을 거야. 저런 놈들 순하고 좋은 사람 냄새는 기막히게 맡아서 그런 사람만 집중적으로 괴롭히거든. 제 말에 남편은 좀 오싹한 듯한 표정을 했죠. 사실 저렇게 야비하고 비열한 잔챙이 놈들 특징이 평상시 성격 좋고 순한 사람들만 골라서 괴롭히는 거예요. 온순한 사람들은 곁에 있기 정말 좋은 이들이지만 동시에 이런 괴롭힘이 아주 약한 면도 있죠. 그래도 남편 곁에는 제가 있어서 참 다행이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런데 남편의 이야기를 듣고 보니 그냥 동창 모임에서 망신을 준 정도로는 제 분이 안 풀렸어요. 거의 왕따에 가깝게 몰고 학교폭력의 모든 종류의 괴롭힘을 다 당했던 것 같은데 그걸 그냥 두고 볼 수는 없지 않겠어요? 이정은 그놈도 아마 그래서 저한테 무릎까지 꿇었던 걸 거예요. 제가 그냥 이걸 뒤끝 없이 끝낼 리가 없다는 걸 본능적으로 알았던 거였겠죠. 다음날 저는 일단 알고 지냈던 그 친한 중견기업 회장님께 전화를 걸었어요. 대뜸 그 이정은 이야기를 꺼냈더니 그 친구 알고 있다면서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놈이 이러저러한 놈이고 과거에 제 동료 검사가 잡았던 조직폭력배 잔챙이 놈이라는 말씀까지 드렸어요. 그랬더니 회장님이 깜짝 놀라시더군요. 아니, 난 정말 건실한 사람인 줄 알았네. 작은 사업을 한다기에 한번 투자를 해볼까 하고 있었는데. 사기꾼의 조폭이에요. 절대 엮이시면 안 되는 놈이죠. 회장님은 알았다면서 몰랐으면 큰일 날 뻔했다고 한숨을 쉬셨어요. 왜 주변 사람들이 그런 사기꾼을 못 걸러냈나 했더니 이놈이 회장님이 골프를 치고서 그 이후 소박한 식당에서 술 한잔을 즐기신다는 걸 이용했더라고요. 골프 후에 조금 피곤도 하고 취기도 있는 상태에서 남모르는 식당 사람들과 한담 나누시기를 즐기시는데 그걸 이용해서 자기도 평범한 사업가인 양 골프를 치고 온 사람인 양 식당으로 가서 접근한 거였죠. 한참 회장님과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 이놈이 아예 작정하고 접근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었어요.
식당에서 만나서 적당히 이야기 나누는 사이인 사업가를 주변 사람들이 그렇게 작정하고 신변을 알아보지는 않았겠죠. 당연히 그저 소박한 술 상대 정도로 생각하셨을 거고요. 회장님은 자기 인맥으로 소개해줬던 의원에게도 말을 전하겠다면서 전화를 끊었어요. 저는 거기에서 그치지 않고 동료 검사한테 다시 전화를 넣었죠. 법조계에 있는 사람들이 가지는 가장 큰 자산이 뭐냐고 물으신다면 저는 물론 다른 지식이나 경험도 있지만 무엇보다 인맥을 가장 먼저 꼽을 거예요. 그만큼 동기들은 서로의 일을 자기 일처럼 도와주거나 나서주고는 했었죠. 동료 검사한테 전화하니까 너무 반가워하더라고요. 그 새끼 지금 좀 이잡듯이 뒤지고 있다고 빵 다녀와서 대체 뭘 한 건지 사업가인 척 여기저기 많이 뿌려놓은 것 같다면서요. 동기가 맡고 있는 사건 중 그놈 관련한 게 있었는데 그것 때문에 형사님하고 어지간히 이야기를 많이 나누는 것 같았어요. 원래 좀 후순위로 밀릴 사건이었는데 저하고 나눈 통화 때문에 확 순위가 당겨진 거였죠. 그래서 일단 제가 파악한 회장님하고의 관계도 걔한테 알려주고 전화를 끊었죠. 며칠 뒤 남편이 머뭇거리면서 저한테 말하더라고요. 자기야 혹시 이정원 걔하고 관련해서 자기가 뭔가 한 거 있어? 아니 별다른 거 한 거 없는데 왜? 아니 그 녀석이 갑자기 나한테 전화를 해서 네 와이프 뭐하고 다니는 거냐고 소리를 지르길래. 아하 소리를 질렀어? 간이 배밖에 나왔네. 그때쯤에는 슬슬 진짜로 열이 받더라고요. 저한테는 대놓고 건방지게 못 굴면서 순하디 순한 남편한테만 전화해서 소리를 질렀다 이거였죠. 게다가 무슨 지네 형님들이 어쩌고 이래가지고 걔 조폭이었다며. 혹시 자기 위험할까봐 걱정되어서. 남편이 걱정스럽게 말했어요. 저는 그 말에 빵 갔다가 나와서 요놈이 다시 그 조폭에 붙었구나 싶더라고요. 조직 폭력배들이라도 언제나 일 처리해줄 잔챙이들은 필요한 법이라서 쓰고 버릴 용도로 데리고 있는 애들이 있거든요. 결국 저는 그날 아예 동료 검사네 사무실로 가서 의논을 했어요. 형사님까지 불러다가 같이 이야기했더니 형사님도 그놈 주변에 지금 또 조폭 무리들이 슬슬 보이고 있다는 사실을 알더라고요. 그래서 그놈이 그 회장님한테 이야기했다는 사업 상세 사항을 회장님한테 다시 전화해서 전달받고 그걸 토대로 해서 수사에 도움이 될 만한 정보들을 많이 정리했죠. 결과는 뭐 간단했어요. 알아봤더니 겉으로는 깨끗한 척 법인을 세워서 사업하는 것처럼 하고 뒤로는 조폭 사업을 벌이려고 했더라고요. 그 회장님한테는 다른 업종인 척하고 투자를 받으려고 했고 국회의원과 인맥을 만들어서 뭔가 하려고 했었나 봐요. 그렇게 거대한 조폭 패거리는 되지 못해서 아직 기반이 없었기에 이제 막 만들려고 했던 거죠. 걔네들도 멍청하지. 그 일을 이정원같이 멍청하고 나대는 놈한테 맡기면 어쩌나요? 좌우간 성매매 업소하고 도박 업장까지 차려놓은 걸 덮쳐서 형사님이 아주 뿌듯해하셨어요. 동료 검사 역시도 신나게 사건 처리를 해서 엄청 세게 구형했고 재판부에서도 인정해 주었죠. 일이 진행되는 동안 남편은 엄청나게 불안해했어요. 사실 그동안 제가 검사 일을 하면서 거친 범죄자들하고 마주하는 경우가 많아서 남편이 힘들어했는데 변호사 개업하면서 그런 일은 없겠거니 했거든요. 하지만 또 이런 일이 생기니 남편이 많이 마음고생을 했죠. 그래도 나름 속전속결로 일이 끝났고 결국 그 잘난 척하던 이정원 씨는 사업가인 척하던 일을 접고서 다시 빵에 들어가야 했어요. 덩달아 같이 엮인 조폭 형님들까지도 굴비 두릅처럼 같이 엮어 잡혀서 들어가게 되었죠. 일부러 동료 검사와 형사님이 같이 이 모든 일의 시초가 이정원이라는 사실을 그 조폭 패거리들한테 흘려서 아마 감옥에서 나와도 제가 아니라 그 형님들을 걱정해야 할 거였어요. 그런데 사실 이 일의 시작이 이정원이었던 건 맞죠. 뭐 일단 그놈이 처음부터 멀쩡하게 굴었다면 제가 괘씸하게 여겼을 일도 없었을 거고 나름대로 평화롭게 그 불법적인 사업이라는 걸 조금 더 오래 추진할 수 있지 않았을까요? 조폭들이 점잖은 척 합법의 가면을 쓰고서 법인까지 세우려고 아주 작정을 하고 있었는데 그걸 이정원이 나댄 바람에 말아먹었으니 나중에 출소하고서 혼쭐이 나도 그럴 만하죠. 하지만 그 덕분에 저희 동기인 동료 검사가 뿌듯하게 사건을 처리했고 남편의 고등학교 시절에 대해서 소소한 복수도 했으니 만족합니다. 소소하다고 하기에는 꽤 큰 복수가 되기는 했지만요. 제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들으실 때 작게라도 즐거움이 되셨다면 좋겠어요. you